구독하기 왜 안 눌러요? 결혼 준비하면서 문득문득 이전에 파혼했을 때가 생각나 글 써봅니다. 너무 어릴 때 나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 생각하고 추진하다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24살 대학을 막 졸업한 나이였고 상대방은 7살이 많은 31살이었습니다. 제가 마음고생이 심할 때 제 곁에 있어준 사람이라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랐었어요. 또 똑똑한 사람이고 늘 차분하고 같은 직장에 다녔는데 그쪽 팀 상사분들이 제게 와서 그분 칭찬을 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미룬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첫째로는 제 위로 언니가 둘이 있었는데 둘 다 남자친구와 오래 교제한 상태였고 첫째 언니가 30이니 먼저 결혼하기에 잠깐 기다려달라 그래서 양가 부모님과 결혼 이야기를 모두 마친 상태로 결혼식만 미룬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신의 한 수가 되었네요. 당연히 양가의 행사 때 처가댁으로 시댁으로 왕래했고 저는 시어머니가 되실 뻔했던 분의 생신날 30만원 정도의 화장품 세트와 백화점에서 고른 10만원대 운동화를 선물해드렸어요. 돌아오는 저희 엄마 생일에 그 사람 계좌로 10만원 보내주더라고요. 어머니 선물 못 고르겠으니 용돈으로 드려. 라고요. 선물은 가격으로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넘겼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에게 돈을 아끼던 일은 사실 많았는데 저는 그저 그 사람이 알뜰한 사람이라 여겼어요. 어린 내가 철없이 치맥고파 할 때 저 사람은 7,900원짜리 싸구려 치킨에 1,450원짜리 소주 먹는구나. 경제적이다. 비록 둘 다 월급은 적지만 이렇게 알뜰히 살면 우리 언젠가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헤어지게 된 사건은 저런 사소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에게도 형이 한 분 계세요. 1살인가 2살인가가 많은. 저희가 결혼을 미룬 타이밍에 여자친구를 데려오셨어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족들이 처음으로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했죠. 거기서 뻔한 일이 일어났어요. 거짓말같이 제가 한 테이블, 형님이 되실 뻔한 분이 한 테이블 맡아 고기를 구웠고 시부모님이셨던 분들과 두 아들들 말도 한마디 없이 고기 열심히 먹었어요. 뭔가 기분이 나빴는데 뭐가 나쁜지도 몰랐어요. 고기 딱 3점밖에 못 먹었는데 아버님 입에서 아, 배부르다. 일어날까? 하실 때도 저 한마디도 못했어요. 저 착한 사람 아니에요. 순한 애는 더더욱 아니고 친구들은 완전 파이터로 알아요. 할 말 다 하는 편이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형님 여자친구분이 눈 동그랗게 뜨면서 저는 배고픈데요? 라고 했어요. 절 쿡 건드리며 그치? 라길래 저도 그제서야 상황 파악하고 정색하고 네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떨떠름해하며 된장 시켜줄까? 라고 하셨고 직원 불러 주문하는데 여기 된장 하나 줘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형님 여자친구분 아니요, 2개 주세요. 저 하나 다 먹을 거예요. 라면서 저한테 또 그치? 라길래 네 했어요. 저 양 적어요. 밥 한 공기 다 못 먹어요. 그런데 오기로 다 먹었어요. 그쪽 집안 내 식구 눈이 우리 밥 먹는 데 꽂혀 있는데 그제서야 울컥울컥 철어왔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그거 한 공기에 된장국까지 다 먹었어요. 부모님 차에 먼저 타시라고 문 열어드리고 저도 타려는데 형님 여자친구분이 제 남자친구랑 형을 불러 세웠어요. 저도 부르시는 줄 알고 저도 곁에 섰는데 정색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나 다신 너네 식구랑 밥 안 먹어. 우리는 당신들 하나만 믿고 모르는 어른들이랑 밥 먹는 어려운 자리에 와 있는데 어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냐? 라고 하니까 뭐 먹는 줄 몰랐어. 미안해. 라면서 사과하는데 정말 정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눈치 빠르고 똑똑하다고 싹싹하다고 그쪽 팀 상사들한테 얼마나 칭찬을 들었는데 뭘 몰라. 저는 결국 그 일로 결혼식 얘기 나올 때마다 말꼬리 흐렸고 눈치챈 그 사람이 터놓고 얘기하자고 해서 결국 헤어졌어요. 형이랑 여자친구분은 결혼 잘하신 걸로 알아요. 시어머님 되셨을 뻔한 아주머니 카톡에서 아기 사진을 봤거든요.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3년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제일 좋은 선물은 14만원짜리 중고폰이었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 80만원짜리 정장에 구두까지 맞춰줬는데 이거 읽으면 제 친구들은 알 거예요.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평범한 좋은 남자랑 결혼해요.
시부모님 앞에서도 내 접시에 이거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라면서 음식 담아주는 남자랑요. 그 사람도 이 글을 읽을 수도 있겠죠. 오빠, 나 결혼해요. 오빠랑 달리 나를 아껴주고 내가 우선인 사람이랑 대단한 선물이 아니어도 나를 위해 선물을 고르는 사람이랑.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 결혼을 앞둔 27살 예비 신부입니다. 정말이지 결혼 준비에 있어 하나부터 10까지 본인 입맛대로 하려는 예비 시모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글을 적어봅니다. 저희 커플은 연애 5년 차이고요. 남친은 31살입니다. 대학 때 복학한 남친을 그저 수업 같이 듣는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지금껏 큰 싸움 없이 알콩달콩 잘 지내다 올 초 남친의 프로포즈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둘 다 무리 없이 졸업 전 바로 취업이 되어서 금전적으로 어느 한쪽 아쉬움 없이 불편함 없이 지냈고, 공평한 것이 좋아서 제가 먼저 커플 통장 제안을 해서 매월 같은 금액 입금 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념일이나 서로의 생일 같은 날에 한쪽이 부담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남친이 제게 이벤트를 해주면 전 답례로 선물을 준비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상대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모은 결혼자금은 1억 4천가량으로 제가 대학 시절부터 모은 돈과 취업 후 저금한 돈, 제가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녀서 부모님께서 한 학기당 300만원씩 주신 것을 모은 돈을 전부 합하여 7천이 조금 넘고, 7천은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결혼자금으로 모아주신 돈입니다. 남친과 저희 집안은 비슷한 수준으로 양집안 모두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각 집에 30만원씩 드리기로 이미 남친과는 합의를 했고, 명절이나 생신 때는 5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선물로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남친은 지금까지 모은 돈이 4천이고 1억은 시댁에서 도움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남친이 군대 제대하고 복학 전 유럽 여행도 하고 취업하고 차도 구매해서 저보다 모은 돈은 적습니다. 연봉은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의 회사에 입사했으나 남친이 진급이 빨라서 저보다 700만원 정도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사정을 자세히 늘어놓는 것은 절대 저나 저희 집안 예비시댁에 비해 꿀리지 않고 저 남친에 비해 부족하고 못난 사람 아니라고 속상한 마음에 늘어놓는 겁니다. 저희 예비시모께서는 제가 탐탁지 않으신가 봅니다. 결혼 준비에 있어서 하나부터 10까지 트집을 잡으세요.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0여 년 전 엄마와 결혼하실 때도 예단 예물 없이 함도 직접 짊어지고 들어와 스스로 밥 개고 하셨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 시대에는 정말 드물었죠. 다행히 저희 외할아버지도 허례허식을 싫어하시고 당시 외가친과 두 집안 모두 집안 사정이 어려울 때라 정말 결혼식, 신혼여행, 각 부모님께 약수한 선물 이렇게만 하시고 결혼 반지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에게 예단, 예물, 사람들 불러 모아서 함드리고 하는 것은 허례허식이다. 너 결혼할 집에서 그런 거 따지는 집안이면 난 싫다. 하시던 분이십니다. 정말 다행히도 예비 시부께서도 저희 아버지와 생각이 같으셔서 상견례 날 두 분이 의기투합하시어 예단 없이 예물은 신랑 신부 결혼 반지만, 집 혼수 식장 등은 반반 부담으로 얘기를 끝내시고, 예비 시부께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상견례 자리에서 신혼여행 비용은 본인이 대시겠다 하셨습니다. 신혼여행은 내가 쏜다. 저희 아버지는 그럼 그 외 자잘한 것들은 해주신다고 저희들이 준비한 자금은 집 준비와 혼수, 결혼반지 구매 등으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잘한 건 내가 쏜다. 물론 예비 시모와 저희 엄마는 불만이 있으셨지만 두 아버지들이 나서서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선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났고, 저희 엄마는 나중에 저에게 나도 그렇게 결혼했지만 넌 잘해주고 싶었는데 속상하다 라고 하셨지만, 예비 시모는 그 정도가 아니셨는지 그 후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저를 괴롭히십니다. 우리 집에서는 1억을 지원하는데 왜 너희 집은 1억을 안 하냐? 왜 집을 성남에다 얻냐? 왜 식장을 서울에서 하는 거야? 금반지나 하지 다이아는 왜 하냐? 신혼여행은 제주도나 가지 해외는 왜 가냐? 아주 끝도 없습니다. 해명을 하자면 저희 집에서 1억이 아닌 7천을 준비해 주신 이유는 남친이 4천을 모았고 집안에서 1억을 보태 1억 4천을 준비했고 전 7천을 모았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7천만원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남친이 어머님께 잘 말씀드렸고, 예비 시부께서도 새애기가 어린데 돈은 착실히 모았다며 흐뭇하다 해주셨습니다. 아주 흐뭇하다.
집을 성남에 얻는 이유는 출근하기 쉬워서입니다. 둘 다 직장이 서울역 부근에 있기 때문에 성남에서는 중앙버스 차선을 이용하면 1시간이 채 걸리지 않고 출근할 수 있고 차편도 많고 배차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또 저희의 결혼 자금을 합치면 3억 조금 안 되는데 그 정도면 큰 평수는 아니지만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너네 친정이 성남이기 때문에 성남에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안 된다. 우리 집 근처에 집 없고 차 타고 다녀라. 라고 하십니다. 시댁은 수원에 있습니다. 제가 수원에 살지 않아 버스 노선을 잘 모르지만 남친 말로는 차편이 좋지 않다고 하고 남친이 수원을 안 좋아합니다. 또 남친이 차가 있기는 하지만 기름값도 비싸고 버스 타고 다니는 게 편하다며 잘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또한 수원에서도 전세를 구할 수 있지만 출퇴근하기도 불편하고 솔직히 다 떠나서 수원에 살기 싫고 친정 곁에 있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예비 시모께서는 아이를 낳아도 맡길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너네 이만큼 키웠으면 나 할 만큼 했다. 라며 이미 선을 그으셨고 저희 엄마는 너가 애기만 낳으면 유모차도 사주고 카시트도 사주고 주말마다 봐줄 테니 둘이 데이트도 다녀라. 너는 낳기만 해라. 라고 하시고요. 그러면 당연히 친정 옆에 있고 싶지 않겠어요? 남친이 성남은 본인이 정했고 출퇴근도 성남이 편하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도움 줄 거 아니면 제발 신경 쓰지 말라고 잘라서 말하자 어머님께서 본격적으로 화가 나셨나 봅니다. 이때부터 사사건건 전화로 진행사항 확인하면서 절 못살게 굴어요. 결혼 예물은 따로 없이 결혼 반지만 맞춥니다. 1캐럿 다이아로 그동안 5년간 교제하며 단 한 번도 커플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결혼 반지는 제대로 하자 제안했고 남친도 동의했습니다. 비용은 마찬가지로 같이 부담합니다. 어머님은 예단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다이아를 맞추냐? 시장에서 금반지나 해라. 라고 합니다. 남친은 어머님이 그냥 심통 부리는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해요. 또 저희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갑니다. 둘 다 스트레스 받는 직업이고 휴가 맞추기가 힘든 직장이라 이번 신혼여행이 저희 커플의 첫 번째 해외여행이자 앞으로 몇 년간 승진을 하거나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 유일한 해외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제대로 쉬고 오자고 해서 자유여행으로 4박 6일 정도, 비용은 3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결혼이라 다른 분들은 신혼여행에 비용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큰돈 사용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고 당분간 해외여행을 갈 상황이 안 되어서 이번에 제대로 다녀오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모께선 네 시아버지가 비용 부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참 정신이 없다. 주제도 모르고 해외는 무슨 해외냐? 제주도나 다녀와. 랍니다. 하지만 예비 시부께서 신혼여행비를 대주시는 대신 저희 아빠도 스드메 비용 약 300만원가량을 부담하십니다. 예비 시모는 그걸 알면서도 스드메는 더 좋은 걸로 해야 한다면서 더 비싼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스드메 300만원이면 결코 저렴한 패키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비 시부께서 부담해주시는 비용은 비행기와 숙소이고 나머지는 저희 커플이 부담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예비 시부께서 부담하시는 비용보다 저희 아빠가 부담하시는 비용이 더 큽니다. 식장 문제. 저와 예비 신랑의 직장, 출신 대학, 각 아버님들이 다니셨던 직장이 모두 서울입니다. 각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친척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서울 또는 수도권에서 오시는 하객분이라 서울로 예식장을 잡고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시모는 수원에서 식을 올리라고 하십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으십니다. 그저 억지입니다. 수원이 좋다. 남친은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하고 도가 지나치다 싶을 땐 본인 어머니께 화만 내고 적절한 중재를 못 해주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제가 봤을 땐 어머님께서 지금 섭섭해서 계속 억지 트집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남친이 그걸 몰라주고 화만 내니 정도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제가 전화 걸어 애교도 부리고 기분 풀어드리려고 선물을 보내봐도 그때뿐. 금세 본인 기분이 나빠지면 저에게 화풀이를 하시니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결혼 전부터 이런데 결혼하면 더 심해질까 두려워요. 예비 시부는 예비 시모께서 트집을 잡으시면 애들이 어련히 잘 준비하고 있는데 왜 초를 치냐? 라며 저희 편에 서주시지만 결혼 후에도 계속 그래주실까 걱정도 되고
마음이 복잡해서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은 포기하기 싫습니다. 5년간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오롯이 저만 바라봐준 사람이고 어머님과의 일만 아니면 생각도 깊고 마음도 따뜻한 사람입니다. 언제고 저부터 생각해주고 이 사람 옆이라면 난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를 느껴 너무 행복합니다. 사치도 없고 남자들 특유의 허세도 없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어릴 적 맞벌이 하시던 어머님이 잘 챙겨주지 않고 홀로 컸다는 생각에 유독 어머님께는 차갑고 냉랭한 아들이라 앞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요. 어제는 어머님께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저희가 어머님과 저희 엄마 한복은 빌리지 않고 구매할 생각이라 저번 주말에 같이 만나서 치수도 재고 함께 식사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한복집에서 치수 재면서 신부 쪽 어머님은 얼굴이 환해서 분홍빛 한복이 참 잘 어울리세요. 라고 칭찬한 게 걸리셨나 봅니다. 갑자기 예비 시모가 나도 얼굴이 환해. 나도 분홍색 입어야겠다. 랍니다. 그렇다고 둘 다 분홍빛 입고 입장할 수 없으니 저희 엄마는 원래 시모께서 입기로 한 옥색 한복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정말 하다하다 한복 색깔까지 트집이니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 옥색 한복도 본인이 먼저 고른 거면서 한복집 사장님 칭찬 한마디에 분홍색 한복을 입으시겠다니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희 오빠가 결혼할 때 옥색 한복 입으셨고 새언니 어머님께서 입으신 한복 보고 사돈 어른께서 입으신 분홍빛 한복이 참 곱다며 분홍색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저 결혼할 때 본인도 예쁜 분홍빛 한복 입으시겠다던 말씀이 생각나서 차마 한복색 바꾸자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머님과 전화통화 후 바로 남친에게 전화해서 다 말했습니다. 남친은 지금 프로젝트 중이라 오늘 집에 못 들어가니까 내일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할게.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 분홍 한복 입혀드려. 라고 하는데 정말 남친만 믿고 넘어가도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추후 결혼해서 시모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후기입니다. 어제 글을 적고 나서도 이 결혼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 고민이 계속 되더라고요. 밤새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잔언둥 만언둥 하고 있는데 남친이 오전에 저희 집에 왔어요.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그래, 고민해봐야 뭐 있겠나 싶어서 일단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다가 휴게소에 들렀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따르르르르르릉 따르르르르르릉 또로로로로로롱. 네, 어머님. 한복집에 전화했다. 나도 분홍색으로 하기로 했어. 분홍색이 이쁘더라. 얼굴이 아주 화사하게 나올 것 같아. 네? 어머님 옥색으로 하기로. 야, 시어미가 한다면 하는 거지 말이 많아. 아, 잠시만요, 어머님. 자기 뭐야? 어머님한테 말 안 했어? 한복집에 분홍색으로 한다고 하셨다는데? 아, 깜빡하고 말 안 했다. 전화 줘봐. 엄마, 무슨 분홍색으로 한다 그래? 왜? 분홍색이 나한테 얼마나 잘 어울리는데? 아니, 잘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떠나서 신랑 쪽 어머니가 분홍색을 왜 입어? 요즘에 그런 게 어딨냐? 어울리는 거 입는 거지? 엄마,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그럼 그쪽 보고 바꾸라 해라. 나는 분홍색 입을 거야. 아니, 무슨 신랑 신부 어머니가 둘 다 분홍색을 입어? 쌍둥이야? 누가 보면 쌍둥이인 줄 알아. 시끄러. 내가 입는다면 입는 거지 말이 많아. 너 생전에 나한테 토 안 달더니 요즘 너무 토단다.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 야, 엄마 없이 큰애들이 수두룩해.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그런 엄마가 아들 결혼식 때 입고 싶은 거 입는다는데 넌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니? 토 달지 마. 그 순간 남친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남친은 전화기에 대고 퍼부었어요. 엄마, 누구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어떻게 하는 결혼인 줄 몰라서 그래? 그동안 내가 모은 돈도 얼마 없었긴 하지만 정확하게 1억 4천씩 반반 결혼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된다고. 그것도 4살이나 어린 여자인데. 야, 4살이 어리면 뭐해? 나는 그 집안 별로 탐탁지 않다. 방순이네 집안이 왜? 방순이네가 우리 집보다 뭐가 부족한데? 우리 집보다 잘 살면 잘 살았지 꿀리는 거 하나도 없어. 도대체 엄마는 왜 그래? 좋게 좋게 하기로 다 이야기 끝냈는데 왜 또 내 결혼식에 회방을 놓는 건데? 회방을 놔? 야,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너야말로 내 한복에 왜 태클을 걸어? 태클을 걸어? 내가 축구 선수야 뭐야? 뭔 태클을 걸어? 엄마가 태클 거는 거지.
아무튼 나는 분홍색으로 입는다. 엄마, 내 이야기를 들어봐. 23살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하던 그해 친했던 친구들이 모두 학교를 그만두고 나는 외톨이였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지방대를 갔고 지방이었기 때문에 동네 친구들도 한 명도 없었어. 수업을 혼자 듣는 건 일상이고 밥을 먹을 때도 나는 항상 혼자였어. 엄마는 알아? 내가 혼자 밥 먹기 싫어하는 거? 방순이를 처음 만난 날 나는 잊지 못해. 그때쯤 밥 혼자 먹기 싫어서 점심을 매일 굶었을 시기였는데 점심시간에 대학교 안에 있는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 그때 방순이가 내게 다가왔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 놓으세요 선배님. 그동안 말 섞어본 적도 없는 후질근한 내게 말 걸어주던 방순이. 점심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어. 그럼 밥 사주세요 선배님. 나는 그 밥 사달라는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때 방순이가 내게 말 안 걸어줬으면 나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혼자 생활했겠지. 방순이는 나의 구세주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술은 백세주. 선배님, 백세주 드셔보셨어요? 저 먹어보고 싶어요. 이따 사주세요. 사달라고 해놓고는 계산도 자기가 하는 쿨한 여자. 그 백세주를 먹던 날 우리는 커플이 되었어. 외톨이인 내게 처음 생긴 여자친구. 나는 방순이 없으면 나도 없어. 엄마, 정말 누구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검은색을 입어 그냥. 뭐?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냐? 적당히 해 좀. 결혼은 내가 하는 거야.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고. 분홍색은 절대 못 입는 줄 알아. 끊어. 남친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괜찮아? 미안, 이런 모습 보였어. 우리 엄마 때문에 미안해. 내가 분홍색 절대 못 입게 할게. 너무 신경 쓰지 마. 고마워. 뭐가? 그냥 내 생각, 우리 엄마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뭘, 당연한 거지. 남자잖아. 든든한 남친 덕분에 결혼은 아마도 그대로 진행할 것 같아요.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 험난한 길이 예상되지만 일단 오늘은 신나게 놀아야겠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드디어 어제 잔금을 치렀습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집장만을 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저나 우리 남편이나 모아놓은 돈 그리 많지 않아서 월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6평짜리 재건축 아파트에서 월세를 시작했었죠. 재건축 아파트라 여기저기 망가진 데도 많고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좋았습니다. 처음엔 저희 부모님 반대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남편 홀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일찍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남편 4살 때 그때부터 저희 시어머니 안 해본 일 없이 우리 남편 키우셨습니다.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 어머니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셔서 저희 남편 대학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지만 지금도 얼굴은 저보다 훨씬 이쁘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남편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시어머니 이제 일하지 마시라고 하고 월급 다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필요한 데만 쓰시고 그 돈 다 모으셨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통장 하나를 주셨어요. 하지만 이미 저도 집안 사정 다 알고 있었고 해서 차마 그 통장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젊으니깐요. 혹시 모르니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쓰시라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웬만큼 삽니다. 그래서 계속 반대를 하셨습니다. 홀어머니의 가난한 게 이유였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곱게 키운 딸 좋은 집에 시집가서 편하게 살길 바라는 부모 마음, 그건 어느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식장에서도 저희 친정엄마, 시어머니와 눈도 안 마주칠 정도였습니다. 결혼 안 시켜주면 죽는다고 약을 내미니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만한 불효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저희 엄마 사위한테 따뜻한 눈길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의 애교와 성의로 결혼하고 2년 지나니 저보다 점점 사위를 더 챙기시고 좋은 화장품 있으면 저희 시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 저 몰래 저희 부모님 찾아가 식사 대접도 하고 저희 아버지 낚시 좋아하시니 주말마다 따라다니고 그거 볼 때마다 솔직히 속상했지만
저희 남편이 그러더군요. 나는 아버지 없이 커서 장인어른 내 아버지라 생각하고 따를 거야. 지금은 나에 대해서 마음 열지 않으시지만 봐라. 언젠가는 당신보다 나를 더 이뻐할 거야. 안 힘들어? 마음 안 아파? 아니야. 나 같아도 곱게 키운 내 딸 절대 안 준다. 그래도 장인 장모님은 나 받아들여 주셨잖아. 그것만 봐도 나는 너무 감사해. 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 혼자 몰래 울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하니 저 또한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저를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하면 내가 언제 하십니다. 결혼 초 어머니가 절 너무 어려워하셔서 어머니 제가 어려워서 그러시는 거 알아요. 며느리인데 왜 그러세요? 하니 나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던 사람이고 너는 많이 배우고 이렇게 어려운 집에 시집 와준 고마운 애라 너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딸처럼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뒤에 월세에서 탈출을 하고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일부러 30평짜리 얻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싫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정정하다고 걱정 말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올해 9년차가 되고 집을 샀습니다. 계약하고 어머니께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 샀어요 라고 하니 우십니다. 네가 고생 많았다. 내 평생 내 집 못 가져봤는데 혹여나 내 자식도 그리 되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어. 니들 고생 많았다. 라면서 계속 우셨습니다. 그리곤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맨날 손주 손녀 보고 싶어도 우리한테 패 끼친다고 잘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잘했다고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시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한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도 당연하지. 안 싸돈 그동안 많이 적적하셨을 거야. 진작에 모셨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는 건 아니냐? 이제라도 모셔. 라고 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 주말이면 새 보금자리로 들어갑니다. 어머님도 며칠 있으면 올라오십니다. 오래 사셨던 곳이라 떠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제 마음은 행복합니다. 어머님, 우리 남편, 토끼 같은 우리 아들, 딸, 저 이렇게 5 식구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사하고 저희 부모님까지 7 식구, 저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고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데 마음이 들떠서 잠도 안 옵니다. 토커님들 제 행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려 합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모든 토커님들도 늘 행복에 파묻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월요일의 시작이네요. 한 주의 시작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댓글입니다. 홀어머니지만 심성이 올곧으셔서 아들내미 똑 부러지게 키워놓으셨네요. 이래서 결혼할 때 다 필요 없고 사람을 봐야 하나 봐요. 님이 복이 많으신 분 같아요. 이제 잔금 치렀으니 살면서 대출금도 갚으셔야 할 텐데 잔금 치르고 제일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드린 마음도 시어머니 우셨다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짠해요. 어떤 마음인지 잘 알겠기에. 저도 결혼 몇 년 만에 집 샀지만 저희 시어머니 반응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네요. 애기에 코딱지만한 집. 집 샀다 하니 저희 시어머니는 이러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시어머니랑 행복하세요. 좋은 시어머니 두셔서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시어머니 하신 말씀이 너무 뭉클해요. 생선 장사가 뭐 어땠어요? 여자 혼자 일해서 대학까지 보내는 게 쉽나요? 얼마나 몸고생 맘고생하면서 사셨을까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님도 딸처럼 생각하시라는 말 눈물 납니다. 그리고 남편분 결혼해서도 받아주시지 않았지만 노력하셨던 모습 상상하니 정말 부럽습니다. 월세부터 시작하셨다 했는데 9년 동안 직장만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던 만큼 복이 올 거예요. 고달픈 야근 중에 정말 훈훈해지는 글입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이지만 진심을 다해서 축하드립니다. 항상 지금처럼 행복하시길, 어머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분명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렇게 좋은 글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크랩해두고 힘들 때마다 보겠습니다. 후기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셨죠? 글 쓰고 나서 바빠서 이제서야 댓글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살라고 격려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 주죠? 목요일에 저희 어머니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시고 나서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들 모두 모여서 간단하게 맥주 파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계속 애들이 너무 대견스럽다고 우시고 저희 엄마도 어머니 손 붙잡고 같이 우셨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처음에 반대했던 게 늘 마음속에 불편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 그저 내가 원망스럽다. 죄송한 마음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랑은 그래도 장모님, 저희 식구들 아픈 데도 없고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랍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이 그러셨습니다. 만약 그때 결혼 안 시켰으면 이런 사돈, 이런 사위 잃을 뻔했어. 이렇게 이쁜 사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정부모님도 주무시고 가시라고 해서 거실에서 여자들 이불 깔고 누워서 몇 시간을 수다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도 어려워하셨지만 그만큼 저희 부모님도 어려워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저는 편하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늘 본인이 못나고 저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사돈 어른들 뵙기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그때만큼은 자매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두 분이서 웃음꽃을 피우셨습니다. 이틀 뒤인 토요일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떻게 9년 만에 집을 샀냐고 하셨더라고요. 저희 5식구 살려면 집이 어느 정도 넓어야 하고 방도 4개는 있어야 하기에 경기 북구 쪽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아파트 단지 쪽이라 그런지 큰 마트도 있고 해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는 아직 저희 신랑은 결혼하고 2년 동안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본인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1년 반 지나니 어느 정도 잘 되기 시작했고 저는 결혼 전부터 주얼리 쪽에서 제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생활비 아끼고 해서 버는 대로 다 모았어요. 그냥 모으진 않고 적금도 들고 계도하고 해서 돈을 불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지금도 8천원 대출로 잡혀있고요. 그것도 어서 갚아야죠. 한 2, 3년 고생 조금만 더 하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출받아서 집을 산 거예요. 아무튼 토요일에 이사를 하고 안방은 저희 부부가 쓰고 그 다음 좀 크다 싶은 방은 저희 어머니가 쓰시고 우리 토끼들 방 하나씩 해주고 정리 어느 정도 마치고 나니 그새 밤이더라고요. 동네도 돌아볼 겸 해서 외식하고 들어와서 혼자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신랑은 저한테 웃으면서 애 같다고 놀렸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늘 오래된 집에서 살다가 새 집이고 집도 넓고 하니 왜 그렇게 좋던지. 밤에도 잠도 못 자고 누워서 어깨 들썩이다가 또 혼자 집 둘러보고 그랬네요. 일요일에 저희 부모님 오셔서 마저 짐 정리 도와주시고 잠깐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김치냉장고와 TV를 사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이거 왜 사주냐고 하니 너 결혼할 때 집 작다고 제대로 된 거 하나 못 사준 것 같다. 집에 있던 김치냉장고는 아는 언니가 한 3년 쓰다가 질린다고 버린다고 하기에 제가 얻어왔거든요. 별 고장난 데도 없고 해서 이번 이사 오는 집에도 그거 가져왔거든요. 그거 보니 마음이 안 좋으셨었다고. 안 그래도 애들 집 사면 뭐라도 하나 해줘야 하는데 돈으로 주면 분명 받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김치냉장고 좋은 걸로 사줘야겠다 생각하셨대요. 김치냉장고와 어머니 방에 놓을 TV를 사주셨습니다. 아니라고, TV는 내가 계산하겠다고 하니 저희 아버지가 아니다. 사돈 어른한테 뭐 하나 선물 꼭 해드리고 싶었다. 짐 정리하다 보니 시골집에서 쓰시던 작은 TV 서랍장에 올려있는 게 마음이 그랬어. 늘 니들 생각해서 니들이 보내드린 생활비 안 쓰시고 절약이 몸에 배신분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다. 그냥 아빠가 드리는 작은 성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리면 괜찮다고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눈에 보이는 걸로 하는 거니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신랑도 장모님, 장인어른 감사해요. 하면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모든 집 정리를 거진하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 부부 휴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휴가라서 2박 3일로 제주도를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도 아까 낮에 어머니 다음 주에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괜찮으시죠? 하니 거기는 비행기 타고 가는 데지? 하시기에 대답하니 살면서 처음 니들 때문에 비행기도 타본다. 난 좋다. 라면서 웃으시더군요.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동안 어디 가까운 곳도 모시고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제대로 된 휴가도 없이 일만 했거든요. 우리 내에는 일만 했어도 어머님이라도 친구분들하고 어디 갔다 오시라고 했어야 했는데 참 제가 이렇게 생각이 짧습니다.
제주도 가서 좋은 곳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면세점도 모시고 가서 뭐라도 사드리려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가시는데 벌써부터 여행 준비 들어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제주도 몇 번 갔다 오셨지만 왠지 이번에는 들뜬다고 하십니다. 우리 토끼들도 비행기 탄다고 지금 말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안 데려간다고 했죠. 갔다 오고 나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꼭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했던 말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격려해 주셨던 분들 남일이라고 생각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꼭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글쓰님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배플됐던 사람이에요. 정말 님 가족들은 어찌 그렇게 사람들이 본받을 정도로 좋습니까? 비결이 뭐예요? 경기도도 방 4개면 40평 50평 할 텐데 그런 가격이 꽤 될 텐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글쓰님 그동안 열심히 사신 결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님처럼 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멘토라고 생각하고 살게요. 집 마련하시느라고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화이팅! 요즘 집 어찌 사나 막 그러고 그랬는데 님 글 보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글 지우지 마세요. 사는 거 힘들고 할 때마다 님 글 보고 기운 내려고요. 님 글을 보니 아주 좋습니다. 내가 집 산 것 같아서 저까지 껑충껑충 뛰고 싶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시고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사십시오. 정말 행복한 가정이네요. 저희는 작년에 결혼해서 신랑이 장인어른 장모님 아직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보셨으니까 우리 결혼 1주년 때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꼭 다시 놀러 오자고 했었어요. 그때 신랑한테 내심 고마웠었는데 비행기 처음 타보신다고 좋아하시는 글쓰님 어머님 보니 저희 친정 부모님도 생각나고 마음이 짠해지네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애가 들어서는 바람에 아무래도 이번 1주년 때는 친정 부모님과 비행기 타긴 어렵겠지만 저희도 언젠간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여행 다녀올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지금껏 저랑 동생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시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해보신 부모님께 딸이랑 사위 덕에 비행기도 타보네 라는 말 저희도 꼭 들어보고 싶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와이프 저보다 5살 연상입니다. 와이프라고 부르기엔 나이가 제가 34살입니다. 평소에 그냥 와이프님이라고 부릅니다. 잡혀 사는 남자이지만 만족합니다. 저희 와이프님은 대리인 저보다 높은 팀장님이셨죠. 와이프가 낙하산이긴 하지만 정직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의 사장님 따님이십니다. 처음 제가 입사했을 때 젊은 남자라곤 저랑 제 동기들 뿐이더군요. 저희 부서에만 4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리로 승진하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젊은 남자 사업만 챙겨주는 여직원분들의 은혜에 힘입어 저와 제 동기들은 과장님과 대리님, 차장님, 부장님까지 갈굼을 당했습니다. 일을 못해서 당했냐? 아닙니다. 저는 몰라도 제 동기놈은 일을 겁나 잘했는데 우리들 중 누구보다 갈굼을 많이 받았습니다. 잘생겼거든요. 아직 어린 여직원분들은 부장, 차장, 과장, 대리에게 부대찌개라고 별명을 지어놓곤 대놓고 욕도 하더군요. 그 중에서 우리 와이프인 팀장님은 카리스마의 선두주자로 여직원 남직원 괴롭히는 부대찌개들을 괴롭혀 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 권력을 얻고 싶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피하는 회식 자리에서 저는 직급대로 차례차례 술 따라드리며 팀장님 역까지 갈 수 있었고 눈 떠보니 팀장님 집에 나체로 누워있더군요. 기억이 안 나는 채로 말입니다. 눈 뜨자마자 보이는 건 걸크 터지는 팀장님의 난에 분무기 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죄송하다 했습니다. 괜찮아. 네가 덮친 게 아니라 내가 덮쳤어. 라는 팀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 그놈이 제대로 구실을 했을까 염려되었습니다. 아점으로 삼선 짬뽕을 시켜주시는 팀장님을 보며 반했습니다. 10,000원이나 했거든요. 식사를 하시면서 궁합이 좋았단 말을 듣고 제가 리드를 해보았습니다. 토요일 3시까지 제가 좀 됩니다. 거의 3시간을 입사 때부터 첫눈에 반했다고 거짓말을 치며 제 800회를 하고 있는 팀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사귀자고. 그래 그럼. 그러자고 하시는 팀장님. 그 후로 3달 만에 결혼당했습니다. 제가 혼수해갔고요. 회사 근처 50평 아파트에 오셨습니다. 제 차도 사주시고요. 결혼 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요즘 저희 와이프가 아이 같자며 몸에 좋다는 음식을 다 해오셨는데 얼마 전 제가 장염을 크게 앓고
그마저도 포기하신 상태시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임신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본인이 아닌 저를 회사 그만두게 하고는 집에서 쉬게 하십니다. 처음 계획은 팀장님과 사귀면서 부대찌개들을 팀장님 조종에 갈구고 싶었는데 결혼했습니다. 프로포즈 받을 때가 잊혀지질 않네요. 새 차를 뽑으셨는지 제게 시승식을 해주신다며 저녁으로 일식집에 들려 초밥을 먹이시더니 집에 데려다 주시곤 차키를 제게 쥐어주며 결혼하자 하시던 모습. 한 손에 남은 초밥 포장한 걸 들고 있었는데 제가 놀라 툭 떨어뜨렸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정신 차려보니 웨딩 촬영 중이었고 정말 웃긴 건 와이프의 부모님이신 사장님과 이사님 결혼 허락도 안 받고 와이프가 무대뽀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만 인사드렸고 상견례 때 가까이서 처음 뵀어요. 저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데 와이프가 혼자 계신 아버님 댁에 저 몰래 찾아가곤 하나봐요. 혼자 계셔서 적적하셨을 텐데 가끔 퇴근하고 어딜 들렸다 오는데 그게 저희 아버지 댁이었습니다. 그런 와이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생겼습니다. 결혼 전에 느낀 감정은 존경이랄까?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젠 사랑에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웃을 때 보이는 주름들도 이제 이뻐 보여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회사에서 힘들까 손에 턱을 괴고 와이프 생각도 하고 집안일 말끔하게 잘해놓으면 칭찬을 해주는데 얼른 퇴근하고 와선 제가 빨래해놓은 거 보고 칭찬해줬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결혼해줘서 고맙습니다. 자기 전에 매일 이거 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공유도 해주시고 할 말이 있는데요 팀장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트. 댓글입니다. 으이그 이 팔불출산 꼭대기에서 사랑해를 외치는 그대 잘 사세요. 진짜 두 분이 잘 만난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결혼 준비하시면서도 그래도 고민 없이 했다는 건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빨라서 당황했던 것 같네요. 즐거운 결혼 생활 하세요. 이 마음 변하지 마세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짓 절대 마시고요. 그녀가 바라는 건 큰 게 아닙니다. 착하고 본인만 사랑해주는 거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절대 배신 마십시오. 행복하세요. 당신은 로또보다 더 큰 행운을 잡은 겁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두서없이 써내려가 봅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아주 미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고요. 애는 없습니다. 지금 남편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큰 다툼 없이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예절, 교육, 교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종갓집의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 친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사도 다 격식 차려서 했어요. 할아버지를 비롯한 할아버지 형제들, 사촌들까지 모여 명절을 지내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의범절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자사고니 뭐니 다양한 고등학교들이 있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몇 없던 외고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서울에 있는 이름되면 알만한 대학 졸업했고요. 4학년 때 교수님과 지인 추천으로 복지 좋은 외국계 기업 인턴십을 한 적이 있었고 그게 2년이 되어 그 회사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 자존감도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깎아내리려고 태어나신 분 같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나 싶어요. 하루라도 저를 갈구지 않으시면 입안에 가시라도 돋나 봅니다. 상견례도 당연히 했고 제가 남편과 만난 기간이 꽤 길다 보니 결혼 전에 뵙기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땐 전혀 몰랐죠. 시어머니가 이런 분인 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솔직히 결혼 다시 고려했을 것 같네요. 제 남편이 1살 나이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오빠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대학 졸업하기 전에는 오빠랑 데이트하려고 도시락이라도 싸면 자그맣게 오빠 부모님 드리라고 준비해서 오빠 편에 전해준 적도 있고 대학교 2학년 겨우 21살이던 시절에 지금의 시아버님이 잠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음식 맛없다고 오빠 편에 열심히 도시락 전달시키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쯤에서 잠깐씩 식사 자리도 같이 했었고 결혼 1, 2년 전에는 오빠 없이도 시부모님을 만날 정도로 왕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시아버님이 저를 정말 귀여워해 주셨는데 시아버님께서 저 회사 마칠 시간에 맞춰 근처로 오셔서 둘이 저녁 먹은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제 칭찬하기 일쑤였고 저 역시 여기저기에 우리 시어머님 너무 좋다고 자랑했었습니다. 결혼 전날까지 결시친 판 봤었는데요. 못된 시어머니 얘기 같은 거 읽으면서도 전 좋은 시댁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요. 일단은 학벌 서열 같은 게 굉장히 세십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전문대 나오셨어요. 뭐 주변에 지방대 출신이 있다 하면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수준? 근데 제 남편도 저보다는 안 좋은 대학 출신이에요. 물론 그 학교가 공대가 세고 오빠가 공대 출신이라 취업도 잘 되고 했지만 어쨌든 그런 걸 다 제하고서도 저보다는 학벌이 낮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본인 자식 학벌은 생각도 안 하면서 남 학벌을 엄청나게 깎아내려요. 저희 엄마가 서울 4년제 대학 졸업에 보건교사이신데 그 정도면 괜찮은 직업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엄마 직업과 학벌을 깎아내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 앞에서. 저는 어머님이 전문대 출신인 거 모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얘기 듣고 어머님은 어디 졸업했냐고 물어봤다가 삐지셔서 한동안 연락 없었던 적도 있어요. 본인 학벌 얘기하면 조용해지면서 왜 남 학벌은 그렇게 까는지. 근데 이건 약과예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해요. 뭐 자기가 낳고 키운 자식이니 당연한 건데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인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오빠가 마마보이 아닌 게 신기할 정도. 오히려 오빠는 엄마를 귀찮게 생각해요. 오빠가 어머님 하나하나 상대를 안 해주니 저를 자꾸 늘어지시네요. 일단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고 자주 랜덤하게 들리세요. 비밀번호는 처음에 알려드렸다가 막 오시길래 바꾸고 안 알려드렸는데 저랑 오빠랑 주말 이용해서 당일치기로 여행 갔다 온 사이에 그때 집에 오셨다가 못 들어가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그때 한창 수상 스포츠 같은 거 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보통 아들 집 왔는데 사람 없는 것 같고 전화 안 받으면 집에 돌아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저희가 거의 12시 넘어서 왔는데 그때까지 몇 시간을 문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원래 당일치기 여행도 아니었는데 수상 스포츠 하고 나서 부재 중에 어머님 떠있길래 전화했더니 왜 집에 없냐? 나 너네 올 때까지 기다린다. 소리치고 전화 끊은 후 걸어도 안 받으셔서 설마 하면서 집 갔더니 진짜 앉아 계시대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차라리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셔서 들어가 계시던가. 저희 보자마자 저한테 일하느라 바쁜 애를 어딜 끌고 돌아댕기냐? 라면서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주말인데. 그때 난리치면서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알려줬어요. 그것도 오빠가 화내고 대문 앞에서 어머님이랑 싸우려 하길래 제가 어거지로 알려주고 달래드린 거거든요. 하도 오빠가 일 없으면 찾아오지 말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그 다음부턴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명분으로 집에 와요. 반찬을 갖고 오는 건 맞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아들은 내가 한 반찬만 먹는다. 근데 오빠는 제가 차려준 거 잘 먹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매번 가져다 주시는 거 수고스러운데 안 그러셔도 된다고, 오빠 제가 차려주는 것도 잘 먹는다고, 저희 잘 먹고 사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화가 났나 봐요. 나중에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오빠가 저녁 차려준다고 왔다 갔다 하더니 저한테 예전 김치 다 먹었냐고 묻더군요. 친정엄마 김치가 맛있어서 김치는 거기서 얻어먹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를 자세히 보니 친정엄마 반찬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하는 반찬 같은 게 하나도 없고 죄다 시어머니 반찬. 혹시나 싶어 음식물 쓰레기통 열어보니 원래 반찬들이 섞여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또 자식 문제로 트러블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좋고 임신한다고 차별할 회사도 아니지만 일단 제가 자녀 계획이 없어요. 신혼도 더 즐기고 싶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라 임신하는데 압박을 안 받습니다. 오빠도 좀 더 진지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부모가 될 책임감이 깊어졌을 때 가지자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 초반엔 시어머님이 아이를 가지라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오빠가 뭐라고 하니까 저한테만 문자로 자기 친구 손자라면서 애기 사진을 하루에도 몇 개씩 보내면서 너도 갖고 싶지 않냐? 혹시 피임하냐? 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녀 계획이 없다는데도 자꾸 애기 신발이나 모빌 같은 걸 사다가 집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한동안 그러시더니 제가 완강하게 나오니까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임신을 하지 말래요. 부부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나중에 니네가 이혼할 수도 있는데 애가 딸리면 어쩌냐? 라는 겁니다. 진짜 사상이 이상해요. 그리고 저한테는 전화로 네가 내 아들보다 딸리는데 애 잘못 가졌다가 네 열성 유전자만 물려받으면 어쩌냐? 우리 귀한 아들 씨는 함부로 받냐? 등등 미친 소리를 해대셨습니다. 저는 빡쳐서 오빠한테 그대로 얘기했는데 오빠 앞에선 나 몰라라 하십니다. 진짜 녹음이라도 들려주고 싶은데 통화할 땐 녹음이고 뭐고 생각도 안 났어서 증거를 못 남겼습니다. 오빠는 제 말을 믿긴 하는데 시어머님이 하도 잡아떼시니까 제가 다 민망하게 모르쇠로 일관하시더군요.
게다가 제 물건을 한두 개씩 훔쳐가십니다. 오실 때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신우이가 화장품 훔쳐간다는 판을 읽은 적이 있는데 신우이는 그렇다 치고 시어머니는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싼 것만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훔쳐가는데 이의를 두시는 것 같아요. 전 아직 주름 개선 화장품 같은 걸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드샵 제품들도 몇 가지 쓰기는 합니다. 전에 출장을 갔다가 립스틱이 없어 길가에 있던 비욘드 립스틱을 사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아기자기하고 약간은 유치하게 생긴 립스틱입니다. 그때 급하게 쓴 후로는 사용한 적이 없어 화장대 한 구석에서 굴러다니던 거였습니다. 없어진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시댁 갔을 때 시어머니 화장대에서 봤어요, 그걸. 진짜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파우치를 통째로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주로 립스틱 같은 걸 가져가십니다. 언제는 옷도 가져가신 걸 봤어요. 사이즈도 다를 뿐더러 어머님이 절대 입을 일 없는 셔츠와 치마를 가져가셔서 본인 방에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니까 옷이 더러워서 세탁하려고 가져왔다. 랍니다. 대체 왜 가져가는 걸까요? 입지도 못할 걸. 이런 건 오빠한테 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빠는 도벽이냐면서 어머님이랑 싸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약한 척, 피해자인 척 하면서 화장품 같은 건 급해서 쓰다가 본인도 모르게 가져왔다고 그럽니다. 눈물도 그렁그렁 하세요. 진심으로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님이 많이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어머님 때문에 몇 번이고 이혼을 고민했을 때도 시아버님이 안사람 때문에 너 같은 좋은 아이를 잃기 싫다. 싫어도 최대한 마주치지 말고 살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전에 시어머니가 제 립스틱이랑 섀도우 같은 거 가져가셨을 때 어머님은 끝까지 자기 거라고 우기셨고 아버님은 자기가 미안하다면서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몇십만 원어치 사서 나중에 밥 사주시면서 제게 안겨주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저에게 종종 선물도 해주시고 밥도 같이 먹으니까 어머님이 제게 시아버님한테 꼬리친다고 난리를 치십니다. 집안에 여우 같은 게 들어왔다면서요. 이런 시어머니 골탕 좀 먹이고 입 좀 다물게 할 순 없나요?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뭐 그런 뾰족한 수 없을까요? 시아버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남편과도 무척 사이가 좋습니다. 이혼하기도 싫고요. 시아버님과 남편 둘 다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에서 제 편을 들어주고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멈추긴커녕 딱 저만 괴롭힙니다. 악순환이에요. 오죽하면 오빠가 시어머니한테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해도 아들 앞에선 조용히 있다가 저한테 아들 홀린 여우라고 문자하시고 제가 번호도 바꿔봤는데 바꾼 지 하루도 안 돼서 저랑 연결 안 된다고 집에 찾아오셔서 결국 번호 얻어가셨습니다. 진짜 이상한 시어머니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입니다. 남편이 난리치려고 하면 님이 막잖아요. 왜 막아요? 그냥 냅둬요. 아들이 지 엄마 잡아야죠. 상종하지 마세요. 완전 이상한 아줌마네요. 안방에 비밀번호 키 설치해 두셔야겠어요. 남편과 아들 홀린 여우가 쓰는 화장품, 옷 그런 것들이 본인이 사용하면 내게 예전처럼 며느리보다 잘 대해줄까 싶은 심리 같기도 합니다. 다행인 건 참 좋은 시아버님이시네요. 골탕 먹일 방법 같이 찾아드리고 싶네요. 남편은 얼마나 창피할까 진짜. 처음부터 시어머니 통화 오면 녹음 버튼부터 누르세요. 이상한 말 하는 거 녹음하겠다 그런 생각 말고 통화하는 거 처음부터 녹음하겠다 생각하시고 전화 오면 통화 버튼 누르고 바로 녹음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하면 남편과 시아버지 들려주시고 다 앞에서 밝히신 뒤 시어머니랑 다시는 통화 안 한다고 하시고 하실 말씀은 남편 통화하시라 하고 번호 바꾸고 시어머니 번호는 차단시키세요. 집에 찾아오면 남편 부르고 경비 불러 쫓아내세요. 님이 강하고 단호하게 나가야지 옆에서 막아주기만 하면 더 약올라서 날뜁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던 말던 가지 마시고 비번도 알려주지 마시고 그럴 경우엔 시부한테 모셔가라고 연락만 해주세요. 저 정도면 정신병입니다. 치료가 필요할 지경이네요. 며느리를 여자로 보고 경쟁이라도 하자는 건데 정상인이 할 생각이 못 되죠 그건. 시어머니 욕하는 댓글은 넘쳐날 테고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시아버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가족의 중심은 부부인데 그렇게 며느리한테 잘하시는 시아버지께서 본인의 아내에게도 그런가요? 글쓴이가 모르는 두 분만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무언가 마음의 결핍이 아들네 부부에게 꽂히셨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댓글처럼 본인 생각처럼 시어머니를 한 방에 깨갱하는 방법을 택하실지
화는 나겠지만 이해해보려 노력하시던지는 글쓴이 몫이겠죠. 근데 전 글을 읽으면서 어두운 계단에서 님네 부부를 기다리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왜 이렇게 불쌍하고 외롭게 느껴질까요? 그 긴 시간 동안 시아버지는 안 데려가고 뭐 하신 걸까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하셨죠. 잘하는 남편이니까요. 그 남편 길러준 분이잖아요. 마음이 아프시구나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가족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정말 참다 이제는 터집니다. 아내는 맨날 다른 집이랑 비교를 합니다. 예숙이 남편은 예숙이한테 주말마다 쉬게 하고 애들 혼자 다 돌보더라. 은옥이는 전업주부인데도 아침밥 안 하고 남편이 밖에서 사 먹고 가던데. 이번에 아쿠아블루 김치냉장고 샀다던데 우리는 안 사나? 뭐 대충 이런 거입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고 해주면 고맙다고는 하기에 그게 듣기 좋아서 해줬습니다. 근데 그 고마움도 하루뿐입니다. 그 다음날에는 어디에서 또 무슨 소리를 들어와서는 또 그것을 가지고 우깁니다. 안 들어주면 진심으로 화내고 짜증내고 하루에 몇 번씩 전화와서 당신은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면서 화를 냅니다. 어느 날은 울기까지 하더군요. 집에 들어가면 쉬질 못합니다. 자기 허리 아프다면서 설거지랑 바닥 청소를 저에게 모두 맡깁니다. 진짜 못 참겠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와서 쉬지도 못하고 주말에도 쉬지도 못해서 나 쓰러질 것 같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한번 말해봤는데 그때마다 하는 말이 당신은 나 고생 안 시킨다고 해놓고 말 바꾸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날 친정에 전화했는지 장모님이 저에게 전화와서는 방순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꼭 지금 일을 시켜야겠어? 자네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화내시고 서로 각자 어느 정도는 분담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고생시킨다고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못할 거면 결혼은 도대체 왜 한 겁니까? 후회됩니다. 결혼이라는 암덩어리가 저희 인생을 강하게 후려치네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합니까? 제발 방법을 좀 제시해주세요. 추가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몇 가지 불확실한 내용 때문에 다들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적습니다. 아내는 가정주부입니다.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3년째이고 3살짜리 아이 하나, 이제 2달 지난 아이 하나 있습니다. 선보고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저도 이해해보려 해봤고 중간중간 짜증 섞인 말투로 살짝 화도 내보고 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도 사람인지라 비교하는 말 정말 싫다고. 허나 안 통하더군요. 결혼생활 내내 남과 비교를 해대는데 아주 죽겠습니다. 찬원이네는 거의 매일 데이트하고 외식하고 하던데 당신은 뭐해? 인재댁 남편은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했다던데 우리 남편은 그런 소리 언제 들리려나? 에휴, 술 취한 큰형수 남편은 비상금 몰래 챙겨놨다가 귀걸이 사줬다는데 당신은 뭐 없어? 옆동에 사는 이진균의 집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너무 이쁘더라. 우리도 하자. 응? 하자. 안 해? 왜? 돈 없어서? 당신은 지금까지 돈 안 모으고 뭐 했어? 그런 것도 못해? 평일 내내 애들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도 휴가 좀 내서 나 쉬게 해주면 안 돼? 제니 남편은 휴가 내서 제니는 친구들이랑 여행 보내주고 자기가 며칠 내내 혼자서 애들 봐주고 그런다는데 당신은 어쩜 그런 거 하나 없냐? 저녁에 와서 봐주고 주말에 그거 좀 보는 게 다야? 내가 뭐 주말에 놀러 갈 수 있나? 이번에 이나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더라. 에휴, 우리 남편은 넘사벽이지. 얼굴이라도 좀 괜찮았으면 좋으련만. 네 남편 반만 됐어도. 대략 이런 말들입니다. 더 적고 싶지만 끝도 없군요. 자기 자신도 비교하는 말 들으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할 거면서 왜 저에겐 서슴없이 해대는지 정말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습니다. 아내가 할 줄 아는 거는 김치찌개밖에 없습니다. 365일 김치찌개입니다. 그 외의 반찬은 아예 배울 생각도 안 하더군요. 나머지 반찬은 거의 다 제가 하던가 저희 어머니께서 만들어서 가져오십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칼퇴를 하든 야근을 하든 집에 오면 무조건 애들은 저의 몫입니다. 뭐 물론 저도 애들과 함께 하니까 재밌긴 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 애들이 어지러 놓은 것을 아내가 치우질 않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 썰닭 챙겨보느라 아주 정신이 나갔습니다. 썰닭 그거 뭔 재미로 보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좀 치우고 살라고 하면
아, 하루 종일 애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이 좀 하면 안 돼? 이럽니다. 아니 하루 종일 애들한테 뭘 신경 썼는지 궁금할 정도로 집안 꼴과 애들의 몰골은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아이가 아침에 옷에 음식물이 묻었으면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애가 그 음식물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집안 청소도 잘 안 해놓습니다. 매번 누가 놀다 갔는지 설거지는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바닥은 제가 안 닦으면 먼지가 장난 아닙니다. 선반 위는 먼지로 한가득이고요. 또 전화요금은 어찌나 많이 나오는지 하루에 몇 시간씩을 통화하나 봅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해달라 조르기를 시작하죠. 안 당해본 분은 모릅니다. 그 징징 우는 목소리, 애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쫄라대는 듯한 그 징징대는 목소리를 하루도 어기지 않고 매일같이 들어보세요. 이건 애들 키우는 것보다 심합니다. 정말 이렇게 안 당해본 분은 몰라요.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허나 이건 진짜 제가 미쳐버리겠다고요. 몇몇 분들의 말씀대로 결혼 상담을 받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독일 사는 성훈이네 와이프는 아침마다 구첩반상 차려주고 건강주스까지 만들어준대.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친구 얼굴이 좋아. 옆 팀의 분부미네는 애가 유치원 다니는데 영어 공부를 사교육 없이 시켜서 애가 원어민 수준으로 말한대. 유치원 선생님이 영재 테스트 받아보라고 연락 왔대. 아 그리고 영복이 알지? 재수씨께서 글쎄 이번에 연봉 인상되었다고 영복이한테 차를 한 대 쏘셨더라고. 내 시승식 하느라 좀 늦을 거야. 그냥 그렇다고 라고 하세요. 보안이 애 없고 와이프는 직장 없나 본데 애 없는 전업주부가 웬 말이에요. 취직이나 시켜요. 해달라는 대로 하지 마세요. 집안은 개판이 될 거고 그런 거 못 보는 성격이라서 결국 해주는가 본데 그걸 참아내보세요. 그럼 누군가 하게 되겠죠. 그 누군가가 여자가 될 거고 여자가 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다시 도와주시든가. 항상 남편이 도와주다 보니 결국 도와줄 걸 알기에 여자가 계속 안 하는 거네요. 뭐 그런 거로 이혼까지 고민하고 그러세요. 뭐라고 잔소리 하든 말든 TV 보다가 자고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버티다 보면 하게 돼 있어요. 맞는 말이야. 사연을 읽어볼게요. 결혼한 지 5개월 된 여자입니다. 신랑과 시어머니가 얼마 전 한바탕 난리치렀어요. 신랑 밥 잘 못 차려줬다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야단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뭐라 했어요. 신랑은 제 눈치 보고는 있는데 은근슬쩍 저보고 그냥 자기가 죄송하다고 하고 흘려들었으면 어련히 내가 알아서 화 풀어주고 잘해줬을 텐데. 라길래 야 너네 엄마 집에 가서 12척 반상 받아먹으면서 살아 라고 한마디 했더니 입 다무네요. 저희 둘은 맞벌이고 저는 6시 퇴근. 원래대로라면 신랑은 5시 반 퇴근인데 약간의 야근이 있어서 집에 오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요즘 어디 나가서 외식도 뭐하고 마트는 가기 무섭고. 목요일 저녁부터 마트 배송 알아봤는데 월요일은 돼야 도착할 정도로 배송이 밀렸어요. 그래서 제가 평일에 조금씩 밑반찬 만들어 놓은 거 넣고 비벼 먹기로 했습니다. 마늘 쪽 매콤하게 묻혀 놓은 거랑 무나물, 애호박 새우젓이랑 볶아 놓은 거랑 부추 넣고 비볐어요. 신랑이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고추장 조금 넣고 맛간장으로 간해서 그릇 따라줬어요. 저는 매운 거 좋아해서 저기에 고추장 더 넣고 청양고추 절여 넣어서 먹었고요. 계란 부쳐줬습니다. 반숙으로. 이게 한순간에 다 비벼 넣어서 간단해 보이지 저 나물들 제가 사소한 거 하나도 없이 다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 시간들까지 합치면 절대로 대충 만든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잠옷 차림으로 이런 건 이렇게 먹어줘야 맛이라며 TV 보면서 한쪽 무릎 세우고 각자 그릇 하나씩 들고 숟가락으로 퍼먹으면서 누가 더 못났네, 아줌마네, 아저씨네 하면서 알콩달콩 보내고 있었는데 전화 왔어요. 시어머니한테 제 핸드폰으로요. 따르르르르르르릉 따르르르르르르릉 또로로로로로로롱. 시어머니는 제 폰에 전화하셔서는 꼭 옆에 신랑 있냐고 물어보고 없다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씀하시다 끊으시고 있다고 하면 바로 신랑 바꾸라고 하세요. 그 심리는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방구 바꿔라. 라길래 바꿔드렸더니 신랑이 핸드폰 들고 있기도 귀찮았는지 그냥 스피커폰에서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참고로 저는 하도 시어머니 막말에 결혼하자마자부터 당한 게 좀 있어서 녹음 다 합니다. 왜냐면 결혼 전에는 진짜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 후에는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라고 하는 신랑 때문에 녹음했어요. 하여튼 시어머니와 신랑이 전화로 너네 마스크는 넉넉하냐? 넉넉해. 방순이가 많이 구해놨어. 두 식구 몇 달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어. 그러냐? 요즘 가족끼리 얼굴도 못 보고 사네. 엄마는 아버지랑 이모들이랑 맨날 얼굴 보고 살잖아. 나도 맨날 방순이 얼굴 보고 사니 됐지 뭐. 자식 얼굴을 못 보잖아. 엄마 아들 못생겼어. 봐서 좋을 게 없어. 좀 쑤시겠지만 집에만 있어라. 밖에 위험해. 밥은 먹었냐?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있었어. 뭐 먹냐? 비빔밥. 뭐? 비빔밥? 비빔밥. 이거 진짜 맛있어. 방순이가 안 맵게 해줬는데 딱. 당순이 바꿔라. 네 어머니 저예요. 너 뭐하니? 네? 밥 먹는데요? 내가 지금 너 끼니 챙기냐고 물었냐? 왜 방구가 비빔밥을 먹고 있냐? 비빔밥이 왜요 어머니? 몰라서 묻냐? 네 어머니 모르겠는데요. 비빔밥이 뭐가 어때서요? 일하는 애 집밥 먹는 일 얼마나 된다고? 주말에 그렇게 대충 차리냐? 그냥 오늘 냉장고에 먹을 게 마땅치 않았어요.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방구씨. 너 방구가 벌어놓은 돈 다 어디다 쓰냐? 네? 갑자기 그건 왜요?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냉장고가 텅텅 비냐? 아내가 돼서 먹거리 챙길 생각을 해야지. 도대체 어디다 돈 쓰는데? 라고 하길래 성질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도 번다 어쩐다 이런 말 들어봤자 새삼스러우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이건 저희 살림이고 전 제 또래 다른 맞벌이 부부 중에 살림 잘하는 편에 속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맞벌이 하는데 신랑끼니 매번 착실히 챙겨도 좋은 소리는커녕 싫은 소리라도 안 해야 신나서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살림 열심히 할 이유가 더더욱 없네요. 그래서 네가 뭘 어쩔 건데? 어쩌긴요. 이제부터 이 사람 굶던 말던 자기 밥은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어야죠.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챙겨 먹여도 이렇게 꾸중 들으면서 살림을 해요. 뭐?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열받고 할 말 없으면 말문 막혀서 벙어리 되는 스타일인 거 알고부터 저 그냥 할 말 조금씩 하고 살았는데 토요일엔 진짜 평화로운 내 주말의 시작을 시어머니가 망쳐버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니 다시 전화 왔고 끊어버리고 차단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또 신랑한테 전화 왔고 신랑 밥 먹다 말고 전화 받았는데 스피커폰 안에도 소리 다 들리더군요. 이혼해! 이혼하라고! 헤어져! 헤어지라고! 앞뒤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저것만 주구장창 소리 지르더라고요. 신랑이 아니 엄마. 저기 잠깐만. 내 말 좀. 이러는 동안 시어머니 계속 악다구니 있으니까 시끄러! 결국 신랑이 더 터져서 내가 이혼을 왜 하냐? 했더니 너 엄마 죽는 꼴 볼 테냐? 이러니까 엄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라고 하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할 말은 다 했고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 거 보면 꼬시긴 한데 그래도 도대체 날 뭘로 생각하면 남편 비빔밥 좀 해줬다고 쥐잡듯이 잡나 싶은 것이 가슴속에서 숫덩이 마냥 뜨끈뜨끈해서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신랑한테 성질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잘 말해서 확실하게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흐지부지. 언성을 높이다가도 흐지부지. 할 말 없으니 입 다물었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속으로 꽁시렁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자기 엄마라고 편들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 귀에 대고 말했어요. 할 거면 확실히 해. 어머니 막아주는 거야 뭐야. 너무 그러지 말어. 우리 엄마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야. 야 그냥 엄마 밥 먹고 살아라. 짐 싸 그냥.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한 거지 네 엄마한테 트집 잡히고 타박 들으며 불행하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나 혼자 살면 내 몸 하나만 신경 쓰고 홀가분하기라도 하지 내가 왜 남의 아들 밥 챙겨 먹이면서 결혼한 이후로 내내 욕 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너는 엄마한테 가서 살아.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으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난 아쉬울 거 없어. 니네 엄마는 아들 독립시킬 준비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엄마 밥상 받아 먹으면서 아들 노릇하고 효도해라. 싫다고? 그래도 나가. 라고 했어요. 초장에 며느리 잡으려고 악쓰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게 나가야죠. 신랑이 그럽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엄마한테 앞으로 우리 집에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만 전화라고 할게. 그래서 제가 확실히 해. 어머님 또 그러기만 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라 당연히 가사분담합니다. 단지 그 영역이 저희 부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 요리, 빨래, 생활비 운영을 하고 신랑은 청소, 설거지,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신랑은 다시팩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저는 종량제 봉투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가 평소에는 과묵하지만 부지런하셔서 식사, 청소 이런 거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십니다. 시어머니한테 안 한다고 잔소리 안 하시고 신랑도 그거 보고 배운 사람이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엄청 게을러요. 저한테 비빔밥 했다고 뭐라 할 인물이 아니십니다. 오죽하면 신랑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카레일까요? 지겹대요. 신랑은 한 번만 더 제 속 뒤집어 놓으면 시아버지한테 모두 말해버릴 거라고 엄포도 놨대요. 시어머니 젊어서 돈 사고 쳤을 때 이후로 시아버지한테 엄청 잡혀 사는데 집안 시끄러운 일 만드는 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당연히 토요일 이후로 밥 한 번도 안 해먹였어요. 신랑은 여지껏 눈치 보면서 매일 새로운 공약 내걸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엄마가 난리치면 내가 가만 안 있을게. 라길래 밥 해먹이고 이혼하라고 소리치는 시모는 못 받아들여. 이번 주말까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까진 아니어도 유별난 어른인 거 감안해서 숙이고 들어오는 행동 전혀 없으면 친정에 일 알릴 거니까 그렇게 하러 라고 했어요. 이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하면 바본가요? 좀 참고 넘어가지 그랬냐는 신랑 말은 지엄마 성격 파탄자인 거 알면서 좀 피해가지 그랬냐는 뜻이었다며 분명한 실언이자 망언이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있으니 지엄마 안쓰러워 편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뾰족하게 뭐 해결난 건 없지만 이번 주말까지 진짜 말 그대로 하는 거 보고 결정하려고요. 계속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시모 아들, 시아버지, 사돈 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멸시하는 거 느껴보라죠. 다음 사연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신랑이 여자랑 2차 갔다 온 걸 알게 되었네요. 그때 저희 아들 3개월이었어요. 임신 중에도 간 것 같았지만 그때처럼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뭐라고 못했었네요. 아무튼 그때 정말 지옥 같았어요. 모텔 영수증을 본 순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자고 있는 거 발로 차서 깨웠더니 오만상 쓰면서 신경질 내는 면상에 영수증 던져주니 얼굴색이 하얘지면서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신랑을 사랑했던 것만큼 배신감도 너무나 커서 진짜 그때 제정신은 아니었어요. 부술 수 있는 건 다 부수고 온갖 욕짓거리 하면서 시댁 친정 다 알렸어요. 이 더러운 놈이랑 더 이상은 못 산다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살살 달래면서 일단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얘기 좀 하자. 라길래 다 필요 없어요. 저 어머니 아들 때문에 인생 조졌어요. 애 데리고 친정 갈게요. 라고 했더니 네 친정에는 알리지 마라. 근데 애는 네가 왜 데려가냐? 랍니다. 친정엄마는 당장 내려오라고 그 자식 아주 없애버리겠다며 난리 났어요. 신랑 저한테 엄청 맞았어요. 따기는 기본에 제가 들고 있던 유리컵까지 던지니 묵묵히 맞고 싹싹 빌더라고요. 이 엄마는 못한다. 잘못했다. 라면서 결국엔 용서해줬어요. 아빠 없는 아이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병구 같게도 전 신랑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아, 또 지난날 생각하니 눈물 나요. 그 일 있고 반년 넘게 너무 힘들었어요. 빨래하다가도 욱, 수유할 때도 욱, 자다가도 벌떡벌떡. 신랑이 집에 없으면 전화해서 뭐라 하고 새벽에도 가릴 거 없이 눈 뒤집히면서 뭐라 하고 제가 난리칠 때마다 다 받아주더라고요. 짜증 한 번 없이. 다 잘못했어. 내가 못된 놈이야.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이 엄마는 하지 말자. 이런 식이에요. 1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제가 신랑을 너무 깔아뭉개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게다가 신랑이 조금만 늦으면 의심부터 하게 되고 별거 아닌 걸로 소리 지르고 짜증부터 내고 심지어 인터넷으로 신랑 문자도 몰래 감시하고 있고 신랑 차에 위치 추적기까지 달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 일 있고 신랑은 맥주 한잔 마시는 것도 부하 직원들이랑 간단하게 하는 정도고 12시 넘어 들어온 적 거의 없고 몰래 보는 문자함에도 별게 없네요. 다 일 이야기뿐이고. 그 일 있기 전에는 부부싸움 할 때 목소리는 높일지언정 욕은 안 했는데 이제는 신랑한테 육두 문자가 막 나와요. 죄 없는 아들한테까지 짜증을 내기도 하고 너무 힘든데 아이까지 엉기며 징징거릴 때는 더 힘들어요. 그러다 그냥 저도 막 목 놓아 엉엉 울게 되고
그러면 다시 신랑한테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화내고 화풀이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이 악순환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신랑 2차 간 걸로 욱하는 건 줄었는데 육아에 살림에 시댁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그 화살은 다 신랑과 아기한테 가요. 원인은 신랑이 제공했지만 저 때문에 피해보는 건 저희 아들이에요. 제가 소리치고 무서운 얼굴하고 있으면 이제 뭘 아는지 제 눈치 보면서 저한테 안기고 흐느끼네요. 돌 같지는 아이가. 너무 미안해요. 그렇게 아기한테 신경질 내고 나면 너무 미안해서 엄마가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하는데도 아이가 사고치면 순간 또 욱하고 아이랑 신랑이랑 나들이라도 갔다 오면 그날은 기분이 좋아서 신나다가도 육아에 치이고 시댁 스트레스 신랑이 제 맘에 안 들면 또 욱하고 용서해주고 묻어가기로 했는데도 그 일 있고 제 성격에도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걸 다 감내하고 받아주는 신랑이지만 가끔씩 힘들어하는 게 보이네요. 순간 미안했다가도 네가 자초한 건데 뭐 어때? 이러기도 하고요. 정말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할까요? 저랑 신랑은 그렇다 쳐도 죄 없는 아들이 상처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기입니다. 어제 눈물 질질 짜면서 글 쓰고 아이가 깨서 댓글 한두 개 보고 못 봤는데 오늘 신랑 출근하고 이제야 확인하네요. 전후 상황을 덧붙이자면 저 임신 중에도 남편 가방에서 종종 2차 간 영수증 몇 개를 봤습니다. 다만 접대 명목으로 결제만 해줬다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질 뿐더러 제가 신랑 가방이나 뒤지는 의부증 걸린 여자 소리나 또 들을까봐 화는 났지만 묵인했었어요. 예전에 같이 일한 스텝 중 한 명이 저와 꽤 친한데 신랑이 2차 간 걸 저에게 알려줘서 제가 추궁한 적이 있습니다. 마담과 카톡으로 연락한 것도 봤고요. 그때마다 신랑 저에게 너 의부증 걸렸냐며 너 의부증 걸렸냐? 되려 절 밀어붙이더라고요. 임신 중에도 살림 하나 태교 하나 도와준 적 없던 사람입니다. 그저 회사에서 제 직원들 먹고 싶다던 것들은 바리바리 사다 주면서 제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것들은 심부름 센터 시켜서 사 먹으라며 대충 먹어. 퉁명스럽게 전화 끊던 신랑이었어요. 자기가 먹은 밥그릇 하나 치워본 적 없고 재활용 봉투 한번 버리지 않던 사람이네요. 집보다 바깥 일이 먼저였고 제 아이 임신한 와이프는 항상 뒷전인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아이 낳고 시어머니가 잔소리와 살림 간섭을 하셨어요. 신랑 있을 때는 별말 안 하다가 저랑 둘이 있으면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하시는 분. 신랑한테 이야기를 해봐도 신랑 있을 때는 그리 살갑게도 구시니 어쩔 도리가 없는 상태. 아이가 예민해서 100일까지는 하루에 2-3번씩 두어 시간 쪽잠을 자는 생활을 했어요. 거기다 신랑이 전혀 도와주지도 않는데 살림까지 하려니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몸살이 심하게 와서 너무 힘든데 부하 직원이랑 심야 영화 보고 새벽 골프 치러 나간다고 몸 좋은 저 뒤로 하고 2시 넘어서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절 히스테리 부리는 정신 나간 여자 취급만 했어요. 하지만 그 끝은 항상 제가 미안하다 먼저 사과했네요. 그러나 신랑은 전혀 안 변했어요. 아이가 100일이 지나고 제가 잠자리를 원했을 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일이 많고 힘들어. 요즘 그런 생각 전혀 안 든다. 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모텔 영수증을 보면 어땠을까요? 진짜 딱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밀려오는 배신감과 아이 낳고 복직하겠다던 제 의견 무시하고 무조건 전업하라는 신랑의 강요에 내가 쌓았던 커리어도 포기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정말 신랑은 나한테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나 싶어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 일 있고 180도 변해버린 신랑이에요. 진작 이렇게 해줬으면 나도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네요. 어제 글을 올리고 신랑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끝에 다음 주부터 상담 치료를 받아볼 생각이에요. 어제 얘기하며 신랑 우는 걸 처음 봤네요. 미안하다. 내가 총각일 때 버릇 못 버리고 그렇게 다니다가 당신한테 상처만 줬어. 아이가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니까 당신이랑 놀거나 예쁜 짓을 할 때면 너무 좋다가도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예쁜 사람들을 두고 내가 미쳤었나 봐. 예전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당신이 소리 지르고 화낼 때마다
또 저런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미안함이 먼저 들어.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망가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당신이 받은 상처 내가 살면서 갚아줄게. 랍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직 모르겠어요. 신랑이 1, 2년 이러다가 또 재벌은 못 주고 그러고 다닐지, 아니면 이대로 평생 잘 살지. 일단 지켜볼 생각이고, 저도 짜증이 나거나 주체 못할 화가 나도 일단은 딱 열만 세고 참아보려고요. 쉽지는 않겠지만요. 제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아이를 위해서 참고 치료를 받아볼 생각이에요. 조언 주신 덕분에 저 때문에 내 전부인 내 자식이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확 와닿네요. 쓴소리 모진 소리 정말 감사합니다. 제 가슴 속에 새겨둘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4살 딸아이를 둔 초보 엄마입니다. 작년 9월부터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새벽에 들어옵니다. 심지어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덩달아 저 역시 일주일 내내 24시간 혼자서 육아와 부업을 하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고 나니 몸이 버티지를 못했는지 여기저기 삐끄덕거리면서 아프기 시작했어요. 제 입안은 혓바늘이 없는 날이 없고 입술은 립스틱을 바르지 않으면 주변에서 걱정할 정도로 탁하게 변했고 감기는 항상 달고 살아요. 심지어 몸무게는 5kg나 빠졌어요. 너무 힘들어 시댁 친정에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어도 두 쪽 다 도와주실 상황이 아니어서 저 혼자서 모든 걸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글을 남기게 될 사건이 생겼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면서 지렴이 생기게 되었고 산부인과에서 약 처방을 받아왔어요. 병원에서는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칸디다성 지렴이라고 하더라고요. 처방받은 약을 식탁에 놓고 저녁 타임 육아를 마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새벽에 귀가를 했는데 보통은 들어오면 씻고 바로 자는데 그날은 저를 깨우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면서 거실로 나가니까 식탁에 있는 제 지렴약을 저한테 던지면서 이게 뭐냐?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몇 초 생각을 했죠.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남편은 윽박지르면서 요즘 너 뭐하고 다니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도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30분 동안 저한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짓거렸고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지점이 걸렸냐? 이거죠. 남편은 지렴을 성병으로 인식하고 있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너가 지점에 걸리냐? 바람 피고 다니냐? 이런 거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말을 안 하고 눈물만 흘리는 제 모습을 보니 남편은 더욱 확신이 들었는지 새벽에 소리까지 치더라고요. 그 소리에 아이는 놀라서 일어나고 울고 저도 울고 난장판이었습니다. 남편은 지 분은 못 참고 그대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안 들어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 그날은 한숨도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내내 남편은 지렴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지 검색한 내용 중 잠자리로 인한 지렴에 대해서 카톡을 보내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 답장도 안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 허탈한 웃음까지 나오더군요. 가정을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고 사업 시작해서 예민해진 남편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신경 썼던 모든 것이 배신감으로 다가오면서 결혼에 대해서 처음으로 후회를 했습니다. 연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부도덕한 짓을 한 적도 없고 문제도 없었던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한순간에 부도덕한 아내로 만든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서 같이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지렴을 성병으로 알고 있는 남편이 무식한 놈이라 생각도 들고 이런 무식한 놈이랑 결혼한 제가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산부인과 가서 면역력 저하로 인한 칸디다성 지렴이라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왔어요. 창피하지만 의사분께 소견서 받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써주실 때 잠자리와 관련이 없음을 확실하게 써달라고 부탁드렸죠. 병원을 나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엇을 잘못해서 이 짓을 의사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소견서를 받아야 했는지 3일째 본인만의 세상에 빠져서 부도덕한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편 코스프레하고 있는 이놈한테 어떤 식으로 사과를 받는 게 좋을까요? 소견서를 보여줘도 안 믿으면 이혼해야 하는 걸까요? 답답하네요. 3일째 저한테 카톡 보내고 있는 내용이 지렴과 성병의 연관성, 지 친구들끼리 지렴에 대해 나눈 대화, 지렴에 걸렸던 여자친구가 있던 친구가 말해준 내용 등등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을 근거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말하라는데 대꾸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댓글입니다.
무식도 무식이지만 그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어찌어찌 둘이 오해가 풀려 산다 해도 다른 사람들 생각은 님이 바람 펴서 지령 걸렸는데 그거 용서해주고 산다고 생각할 텐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설명하기도 쪽팔리고 무식이 문제가 아닌 주둥이가 문제고 자기 부인을 못 민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참나, 학생들도 걸리는 게 칸디다 질염인데 여자의 감기나 마찬가지예요. 남편 개무식. 아니 근데 왜 말은 안 하고 울기만 해요? 답답해 죽겠네. 사과를 받으면 다 잊고 잘 지내실 수 있겠어요? 그럼 다행이지만 바람핀 걸 의심한 순간부터 같이 못 사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본인은 피의자인 척하면서 친구들한테 다 떠들어대는 사람을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또 다른 일이 생기면 쪼로로 친구들한테 떠들어댈 텐데 남편도 무식하지만 끼리끼리라고 친구들도 참 사과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살아도 상처로 남을 거예요. 쓰니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아내 얼굴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그런 말 못했을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후기입니다. 며칠 전 신세 한탄했던 쓰니입니다. 정성껏 써주신 조언과 저를 대신해서 시원하게 남편 욕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관심 받은 만큼 그 후에 진행된 상황을 알려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 전에 저번 글에서 자세하게 내용을 적지 못해서 댓글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왜 남편이 화낼 때 지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나? 처음 언성이 높아졌을 때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긴 지렴이라고 정확하게 말했지만 이미 뇌에 지렴은 성병으로 알고 있는 남편은 듣지도 않고 하루 스케줄을 말해봐. 돈을 어디다 쓰고 있냐? 등등 추궁하듯이 말을 하니까 자다 일어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상황 파악이 안 되다가 남편이 제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니까 화가 너무 나서 눈물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랩하듯이 쏟아내고 그냥 나가버린 상황이었어요. 남편한테 카톡으로 지렴에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했냐. 본인이 그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서 알아봤는데도 성병으로 생각하는 상황이었고 카톡으로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산부인과 가서 면역력 저하로 인한 칸디다성 지렴이란 의사소견서 하나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카톡으로 지렴이 이런 거다 설명을 해봤자 시간 낭비일 뿐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더 이어가봤자 나중에 좋게 남편과 해결이 된다고 해도 서로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더 커지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식한 남편이 약봉지만 보고 지렴인 줄 어떻게 알았느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약국에서 질저제를 처방받았고 앞면에는 엄청 크게 지렴 치료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산부인과에서 받은 의사소견서를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고 남편 이메일로는 몇 개월간 사용한 카트 내역서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고 없으면 사무실로 이혼 관련 내용 증명 갈 거니까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니 바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고 있습니다. 1시간 뒤 장문의 카톡으로 자신이 오해할 수밖에 없던 이유, 자신의 무지 등등 여러가지 핑계를 나열하며 사과를 하더군요. 모두 일십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심정은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써주신 내용이지만 지렴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제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자체가 부부간의 신뢰가 많이 깨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항상 해왔던 대로 4살 딸이 아빠랑 영상통화하자는 툭툭 던지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업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일만 하다 보니 심리적으로 약해져서 이렇게 편협한 사고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저 역시 심신이 너무 약해져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 것 같아 죄송을 무릅쓰고 친정에 며칠 아이와 가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많이 응원해주시고 공감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잠시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만 생기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남편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미혼일 때 종종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갔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 친구 부부가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와서 정말 일주일에 2번은 같이 저녁 먹을 만큼 가깝게 지냈어요. 또 같은 층 같은 호수여서 신기하고 더 반갑다 생각했어요. 근데 당연히 동수는 다르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꽤 떨어져 있고요. 절대 헷갈릴 수가 없는 거죠. 옆동이랑 헷갈렸으면 이해라도 하지. 저희가 사는 동과 그 친구 부부가 사는 동은 같은 아파트 단지긴 해도 한참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술에 취해 집을 착각하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친구랑 둘이 술 먹고 들어온다고 연락받았던 터라 남편 친구가 초인종 누르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하길래 저는 당연히 남편이랑 같이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남편 친구 혼자였고 들어오자마자 대뜸 저를 끌어안으면서 피하지 마요. 좋아해요. 라면서 입을 들이밀길래 제가 소리 지르면서 뿌리치고 도망났거든요. 경비실까지 내려와서 울면서 남편한테 전화했고 남편이랑 같이 올라가 보니 나가고 없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하는 말이 대리 불러서 주차장 왔는데 친구는 먼저 집에 간다 해서 보내고 나는 차에서 잠시 자고 있었어. 내가 잘 얘기할게. 라고 하길래 제가 다시는 그 친구 보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술 취해서 집 착각하고 지 와이프인 줄 알고 끌어안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냐? 내일 얘기해서 술 깨면 사과시킬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기 싫고 무섭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앞서 적은 것처럼 동수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또 저한테 존댓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 친구 와이프분이 조금 연상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존댓말 들으면 자기가 더 나이 많게 느껴진다고 연애 때부터 누나도 아니고 너 또는 이름 부르면서 지냈다고 들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반말하는 거 제가 다 들었는데 저한테는 계속 재수씨 하면서 존댓말했고요. 근데 이걸 헷갈렸다고 실수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남편은 너 무슨 이상한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네요. 결국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찾아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술 먹고 아내인 줄 알고 실수했다고 하는 거죠.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마지못해 사과를 받아주긴 했어요. 물론 보내고 나서 남편한테 난 앞으로 거리 두겠다 했어요. 거기까진 남편도 알겠다며 일단 받아줘서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 달 정도는 안 보고 지낸 것 같은데 남편이 슬쩍씩 부부끼리 오랜만에 모이자고 자기 혼자만 가기 뻘쭘하다 해서 마지못해 초대하긴 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와이프가 있는 앞에서도 제 어깨에 손을 두르고 남편은 술 마시느라 정신도 못 차리고 와이프분은 저랑 눈 마주쳤는데 씩 웃기만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꼭 저만 예민하고 이상한 상상하는 여자 되는 거죠. 불쾌해서 먼저 잔다고 방에 들어와서 그냥 문 잠궜어요. 남편이 문고리 몇 번 돌려보다가 제가 기척도 안 하니까 웅얼웅얼거리더니 친구 부부 바로 돌아가더군요. 돌아간 거 알았는데도 짜증나서 방문 안 열고 그대로 잠들었어요. 다음날 남편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 때문에 작은 방에서 얇은 이불 덮고 잤어. 징징거리길래 앞으로 술을 끊던지 저 친구를 끊던지 둘 중 하나 하랬더니 너 또 왜 그러냐? 다 지난 일을 또 끄집어낸다. 라면서 저만 또 이상하게 몰아갔네요. 저만 예민하고 저만 이상한 건가요? 제가 뭐 공주병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저한테 관심 있어서 그런 거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불쾌한 걸 어쩌란 말인지 지금 그렇게 또 말싸움하고 이틀째 냉전 중이네요.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요? 댓글입니다. 느낌이 안 좋네요. 차 블랙박스 확인해보세요. 그날 나눴던 남편분과 남편 친구분의 대화 한번 들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기분 이상한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었으면 하네요. 친구 부인도 저렇게 반응하는 거 보면 바꾸는 걸 즐기는 부부가 아닐까 싶은데 남편도 동조하는 듯하고 암튼 셋 다 정상 아니니 조심하세요. 님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자기 친구를 이용해서 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님도 불륜녀 만들려고 친구랑 공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쎄해요. 당분간 귀찮더라도 녹음, 녹취, 캡처 등등 증거 사수한 것까지 다 챙기세요. 그리고 남편 친구뿐 아니라 친구의 부인도 의심해보시고요. 제게 정확히 같은 일이 있었어요. 미국이라 남편이랑 남편 친구 모두 미국인이고 남편 친구가 미혼이었다는 것만 다르네요. 남편 친구가 술 취해서 제게 들이댔고 제가 다음날 남편에게 울면서 난리를 쳤죠. 남편은 2년 동안 그 친구를 안 봤어요. 절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2년이 지난 후 남편이 그 이유를 이야기했고 그 친구는 남편과 제게 매우 정중하게 사죄를 했습니다. 사과받는 제가 다 미안할 정도로 진심으로 미안해하더군요. 결과적으로 남편과 그 친구는 지금도 중마고우입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저와는 눈도 잘 못 마주칠 정도로 조심합니다. 님 남편 매우 이상합니다. 친구는 더 이상하고요. 자기 여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자기 친구가 아무렇게나 대하도록 허용하는 사람은 내 여자가 그 정도로 하찮은 겁니다. 님 남편에게 님은 소중하지 않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돌쟁이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집안일 육아 모두 도움 없이 잘하고 있어요. 신랑 힘들까봐요. 근데 반찬은 진짜 쌍욕이 나오네요. 신혼이라 요리가 아직은 서툴거든요. 힘들게 반찬 만들어 놓으면 한 끼로 끝내버리니 일이 너무 많습니다.
6인용 밥솥으로 하루 2번 밥을 해야 하고 휴일은 몇 끼 반찬을 만들어야 해요. 거기다 한 번 먹은 건 절대 다시 안 먹어요. 입에 안 맞는 반찬도 절대 안 먹고요. 그럼 대량 만들어 놓은 거 다 버려야 해요. 고기를 2kg를 사면 한 끼에 다 먹어 조져요. 대패는 2봉지를 사야 한 끼죠. 김치찌개 같은 거 일부러 저녁에 한솥 가득하고 자면 아침엔 고기가 없어요. 저 잘 때 고기만 다 건져 먹어요. 아니 배달시켜 먹는 게 몹시 경제적일 정도로 너무 많이 먹습니다. 배달은 피자라지 한 판을 시키면 저 한 조각 먹을 때 이미 피자는 2조각만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 다 먹어. 하며 쳐다만 보길래 하나 더 먹어 하고 늘 저는 2조각만 먹습니다. 치킨은 2마리를 시켜서 저 4-5개쯤 먹고 신랑이 다 먹어요. 그 와중에도 내가 어떤 부위를 먹는지 계속 곁눈질로 봅니다. 아 식비 생각하면 짜증나 죽겠어요. 근데 그 식비를 나보고 줄이래요. 우리 식비 너무 많이 나간다. 식비에서 좀 줄이자. 약속. 이럽니다. 중요한 건 모임 자리에서 우린 배달 음식 먹으면 닭 2마리 시켜. 이래요. 사람들 헐 하며 쳐다보는데 아 내가 왜 싸잡아 식신 취급 받아야 하는지. 뭘 먹던 대짜를 시키고 양념 하나 안 보이게 싹싹 긁어먹고는 우리 진짜 많이 먹긴 많이 먹는다. 하는 신랑 입을 숟가락으로 내려치고 싶어요. 그놈의 우리. 역시 말하고 니 혼자 처먹은 거라고 해도 계속 저 소리. 햄버거 세트 2개 시키면 햄버거 뜯기도 전에 감자튀김 다 먹어버리고 저는 감자랑 햄버거 같이 먹고 싶거든요. 그리고 본인 햄버거 1분도 안 돼서 다 먹어버리고 제 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전엔 먹다가 주고 했는데 지금은 꼴 보기 싫어서 딴 거 쳐다보며 우걱우걱 먹으니 배고팠나 보네. 하길래 왜? 햄버거 하나 다 먹어서? 라고 하니 아니다. 하더니 계속 혼자 크크 웃는 거예요. 왜 웃냐 했더니 햄버거 뺏기기 싫어서 급하게 먹는 게 너무 웃기다. 웃기냐? 그럼 뺏기기 싫어 급하게 먹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얘기해. 나도 내 몫은 좀 먹어야지. 모자라면 더 시키던가. 왜? 남이 먹던 걸 한 입이라도 뺏어 먹어야 분이 풀리냐? 귀여워서 그러지. 라대요. 그리고 냉면집에 가거나 짜장면을 시키면 꼭 저에게 뭘 먹을지 물어봐요. 제가 비냉 먹으면 신랑은 물냉을 시켜요. 2개 다 먹고 싶다고. 비냉 곱빼기, 물냉 곱빼기를 시킵니다. 본의 아니게 나까지 잘 먹는 여자 되고 쪽팔리고 물냉 폭풍우비부 비빔냉면 허겁지겁. 내가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 곱빼기 시키게 하고 본인은 짬뽕. 역시 2개 다 허겁지겁. 먹을 때 늘 허겁지겁 먹어요. 급하게 먹으니 캑캑거리고 그 와중에도 입으로 쑤셔 넣고요. 세트로 탕수육 시키면 탕수육부터 다 먹고 시작해요. 얼마 전엔 뭐 먹겠냐 묻길래 너 먹는 거 먹겠다 했어요. 서로 다른 거 시키자길래 3개 시키라고 짜증내서 3개 시키면 짜장면 2에 짬뽕 하나. 결국 안 먹고 버려요. 왜 안 먹냐 했더니 내가 먹는 게 아니니 맛없어 보인대요. 우유든 빵이든 사놓는 대로 없어지고 신랑이랑 살면서 나도 살아보고자 허겁지겁 먹으니 안 아프던 위도 아프고 살도 찌고 먹는 속도 엄청 빨라지고 늘 소화불량. 답답합니다. 어찌 고칠 수 있을까요? 추가 글입니다. 본문에 적은 건 빙산의 일각. 고깃집을 가면 기본 10만원이에요. 소고기 말고요, 돼지고기요. 지역마다 가격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여긴 울산이고 1인분 6-7천원 정도인 곳에 가요. 3인분 시키고 3인분 추가, 3인분 추가, 밥과 찌개 시키며 1인분 추가. 밥 한 공기는 애기와 저, 3공기는 신랑, 나머지는 소주. 돈도 돈이지만 쪽팔려요. 정말 고기 추가할 때마다 직원들의 표정이란. 계속 추가시켜대니 주방 아줌마 나와서 힐끔 보고 가고, 물론 우리 보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뭐랄까 자격지심이랄까요? 가면 쓰고 다니고 싶네요. 친구와 고깃집 가면 3인분도 배 터지게 먹고 오는데 10인분을 시켜도 저는 배가 고픈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과자 먹으면 신랑이 말합니다. 또 먹어? 대박이다. 난 숨도 안 쉬어지는데 졌다 졌어. 이런다니까요. 요구르트 사서 넣어놓으면 빨대로 2줄을 다 뽑아 먹어요. 빈병도 안 버려요. 묶여져 있는 채로 뽑아 먹고 그대로 냉장고행. 난 그것도 모르고 요구르트 정리하러 꺼내다가 예상치 못한 가벼운 무게와 무수한 빨대 구멍들에 시겁하죠. 신랑이 유일하게 싫어하던 음식이 장어였는데 내가 장어를 좋아하니 즐겁고 여유롭게 먹었죠. 물론 신랑은 옆에서 회 흡입 중. 저한테 장어가 뭐가 맛있냐?
라며 30분간 장어 흠을 보더라고요. 장어에서 수건맛 나지 않냐? 거북이 냄새나. 그래, 넌 짓거려라. 즐겁게 먹고 있는데 먹어볼까? 하더니 뭐 먹을 만한 거 같네. 어릴 때랑 입맛이 변했나봐. 하는데 심장이 철렁. 장어는 안 된다. 장어는 안 된다. 되뇌였건만. 민물장어는 가격에 비해 유독 양이 적죠. 그날로 장어 킬러 돼서 이제 장어는 먹으러 안 가요. 안 먹은 지 1년 된 듯 하네요. 장어 2인분 먹으면 껌 씹은 것 같대요. 입가심만 한 것 같다고 위가 간질거린다며. 그냥 안 가요. 저녁을 차리면요, 자기 전까지 먹습니다. 상 치우고 설거지 끝내면 잘 시간이에요. 3시간을 앉아서 먹어요. 술과 함께 먹어서일까요? 제가 밥을 안 먹더라도 앞에 무조건 함께 앉아있길 바래요. 스트레스. 시댁 식구들 다 저래요. 먹는 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개처럼 벌어 먹는 걸로 조집니다. 가난해도 먹는 건 아주 정성같이 먹지요. 이해 안 가요. 식탐 부리지 마라 하면 화내요. 먹는 거에 매우 민감하고 밥상머리에서 먹는 걸로 약간의 잔소리를 해도 먹는 걸로 그러냐며 진짜 짜증냅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먹는 거에 쓰는데 왜? 라는 주관이 몹시 뚜렷해요. 님들 말처럼 왕성한 식욕보다 이기적인 성격이 문제입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기적이에요. 세상 혼자 살죠. 어쩌겠어요. 내가 싼 똥 내가 치워야지. 이미 결혼하고 애기도 낳았는데 먹는 걸로 이혼할 수는 없고 고치고 싶어 글 적어봤어요. 다들 좋은 남자, 위가 예쁜 남자 만나세요. 댓글입니다. 남편 먹을 때 먹지 마세요. 외식하지 마세요. 집에서 식사할 때도 본인만 먹게 하세요. 먹은 양이 얼만지 눈으로 보게 하세요. 국 냄비채 갖다 놓고 퍼주고 하면서 이야, 자기가 다 먹었네. 자기가 6인분 밥솥 다 비웠어. 대단하다. 이렇게요. 님이 먹는 거 아까운 거지 이건. 님 먹는 거 아님 맛없어 보인단 건 그 소리입니다. 그냥 내 입 아니고 남 입에 들어가는 건 뺏고 싶은 거예요. 반찬 안 먹는 건 만들지 말고요. 그리고 반찬을 해놓으면 그걸 다 주지 말고 나눠서 주되 더 없냐 그러면 앞으로 조금씩 할 거라고 이것밖에 없다고 거짓말 하세요. 그리고 햄버거는 남편이 먹을 양을 더 사던지요. 식비 걱정되면 남편 보고 더 벌어오라고 하세요. 요즘 물가도 비싸서 반찬 한번 해먹는 것도 돈 많이 들고 차라리 사 먹는 게 저렴합니다. 그리고 간식 사놓으면 안 보이는데 숨겨놓던지요. 식탐 있는 남자들 진짜 못 고치던데 여자들 무진장 스트레스예요. 저런 남자들 보면 시댁에서 못 먹여 키웠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남편 저 정도로 먹는 거면 겉모습도 무진장 돼지일 듯 하네요. 남편이 홀로 시댁 갔다가 시댁에서 얻어온 반찬을 집 마누라랑 나눠 먹기 싫어서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얼굴 쳐박고 처묵처묵 하는 걸 마누라가 목격했다는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님 남편의 얘기 중에 글쓰님이 먹고 있는 게 아니라서 더 먹기 싫다는 그 부분이 좀 걸리네요. 늘 많이 먹는 것도 좋지만 뺏어 먹는 게 더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 고쳐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고쳐서 살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독하게 하셔야 할 듯 하네요. 뭐 서심탄회한 대화? 이딴 건 시도 마시길. 안 통해요. 음식 만드는 양, 간식 사다 놓는 거 확 줄이세요. 식비가 감당 안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핑계로. 그럼 배가 덜 차서 배달음식 시키겠죠? 배달음식 시키면 먹기 전 처음부터 2대1로 나눠서 네가 2배 더 많은 거 봤지? 난 이거 천천히 다 먹을 거니까 뺏어 먹지 마. 라고 못 박으세요. 그래도 뺏어 먹으려 들 건데 그럼 님도 같이 꼬장 부리세요. 화내고 짜증 팍팍 내고 식신 들린 양 행동하세요. 똑같이 해줘야 해요. 진짜 무슨 거지도 아니고 먹는 걸로 진상 부리는 거 진짜 짜증나요. 전에 만났던 남친도 식탐 겁나 많은 호롤룰루 같은 놈이었는데 먹을 때 쩝쩝거리는 건 기본이고 그렇게 먹는 걸 지네 엄마는 복스럽게 먹는다고 칭찬해준다며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밥 먹을 때 반찬이 지 입맛에 맞거나 고기 반찬 이런 거 만들어 먹으면 나 먹는 거 빤히 쳐다보면서 살찌겠다. 먹는 게 왜 그렇게 입맛 떨어지게 먹냐? 이러면서 입맛 떨어지게 만들고 지가 다 처먹어요. 한 번은 후라이팬에 김치볶음밥 볶아서 설거지 귀찮아서 후라이팬 채로 놓고 먹는데 지 입맛에 맞았는지 지 혼자 후라이팬에 반 정도 먹고 전 대여섯 숟가락 먹었는데 나 먹는 거 보더니 숟가락을 떡 내려놓고는 날 빤히 쳐다보길래 왜? 그랬더니 너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서 너 다 먹으면 먹으려고. 이러길래 입맛 떨어져서 숟가락 내려놨더니 그만 먹는 거? 이러면서 다 처먹더라고요.
진심 그때 후라이팬으로 뒤통수 갈겨버리고 싶었어요. 제발 다른 여자 만나지 말고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여자분 고생 안 하게. 아우 호롤룰루 같은 놈.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4년 반 됐습니다. 여기 막말하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올린 글들 100배 공감합니다. 지금은 서류상 이혼 들어갔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법원 가서 판결만 받으면 끝입니다. 저는 시어머님 때문에 임신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기 때문에 더 자주 봐야 한다는 거 생각만 해도 괴롭습니다. 정말 비록 일단 서류상이지만 하나라도 줄을 끊었다는 생각에 후련하기만 합니다. 시어머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콩닥거립니다. 남편과는 6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자가 죽자사자해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온갖 교양 다 떨더니 결혼하고 본색 드러내는데 아주 소리 지르는 건 기본이고 삿대질에 욕까지. 이유는 9시 반까지 오라고 했는데 9시 45분에 오냐? 내 집에 맘에 안 드는 가구를 왜 사냐? 내 집에서 개를 왜 키우냐?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이란 시댁에서 마련해주신 남편과 내가 사는 집. 머리 모양이 맘에 안 든다. 앞머리는 왜 잘랐냐? 왜 옷을 아가씨처럼 입고 다니냐? 청바지 입지 마라. 6시 넘었는데 밖에서 친구 만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네가 날 이렇게 약 올리는 이유가 뭐냐? 너의 의도가 도대체 뭐냐? 네가 공부 좀 했다고 잘난 줄 아냐? 너 때문에 귀한 우리 아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라. 넌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 몰라? 그런 거 안 배워왔어? 넌 며느리야. 딸이 아니라고. 넌 며느리로서 기본이 잘못됐다. 친정 가서 다시 배워와라. 근본이 글렀다. 방순이네 집 며느리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따위냐? 등등 시동생들 앞에서는 깔아뭉개고 남편이랑 시아버님 앞에서는 질질 짜고 사람들 앞에서는 며느리 들어오면 딸이 하나 생기는 줄 알았어. 이러고 그 연기력이 어디 들어오서 살겠습니까? 아, 또 하나. 남편이 접대 자리가 많습니다.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아버님께서 경영에서 손을 많이 뗀 상태라서 대신 남편이 많이 나갑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아침에 들어왔길래 푸념한답시고 어머님한테 오빠가 아침에 들어와서 뜬 눈으로 밤샜어요 라고 했더니 혼내지는 못할 망정 난 물론 너도 좋지만 우리 아들이 술집 여자가 좋다고 데리고 오면 난 그 애를 택할 수밖에 없다. 뭐 어쩌라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네 월급 통장이랑 적금 통장 가져와라. 한번 보게. 뭐라고요? 간이 안 좋아서 선천적으로 술 한 잔 못 마시는 저한테 우리 아들 몸 망가지니까 네가 대신 술 배워서 나가서 마시고 와. 네가 집에서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맨날 밖에서 술 마시고 다니는 거 아냐? 밤에는 요부가 되라고 내가 얘기했지? 현모양처럼 그런 거야. 친정에서 안 배워왔어? 안 봐도 뻔해. 뭐야? 뭔 말이야? 요부는 또 뭐야? 접대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정도 술 마시는데 어쩌라고. 남편한테 어린애 하나 데려다가 어머님 비위에 맞게 잘 교육시켜서 다시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미안하다며 웁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 많이 웁니다. 정말 저한테 너무 잘하는 착한 남편입니다. 이혼 절차 들어간 이 상황에서도 사랑한다고 꼭 안아줍니다. 4년을 넘게 시간을 버린 것 빼고는 아쉬울 건 없습니다. 아들 가진 게 뭔 대수라고 저러는지 참나. 정말 속에서 우라가 치민다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로 얻은 건 머리에 500원짜리 동전 2개만한 원형 탈모와 한 번씩 어머님의 괴성을 받아내고 오르는 고열. 몇 번 남편 등에 엎여서 실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독한 마음뿐입니다. 결혼 전에 조금이라도 말 이상하게 하는 예비 시부모님이라면 결혼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예비 신랑이 고분고분 예비 시부모님 말을 잘 듣는다면 결혼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도 결혼하신다면 사람 대접받는 건 포기하시고 파출부나 뭐 식모 정도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에게 결혼은 한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그 가정은 남편, 자신, 그리고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남자에게 그 가정은 자신의 가족에 단지 여자가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잘난 며느리고 친정이 얼마나 잘 사는 며느리인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입니다. 절대로 가족이 될 수도 없고 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두서도 없고 별 내용도 없는 글 쓰면서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렇게 됐다는 게 눈물이 나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댓글입니다. 글을 읽는 내내 숨통이 막히고 한숨만 나옵니다. 그 시어머니도 정말 문제지만 님 남편도 정말 문제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자기 가정을 먼저 챙겨야지.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인 하나 행복하게 못해주고 이혼이라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막대먹게 나올 수 있는 이유도 남편이 어느 정도 방관했기 때문 아닌가요? 남편이 한 번만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치고 뒤집어 엎었다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겠죠. 시어머니도 문제이지만 남편이 가장 큰 문제. 님 마음 썩어 문드러지는 거는 봐도 부모님 마음 다치는 거는 보기 싫다 이거네. 그럼 도대체 결혼은 왜 한 거야? 님도 마음 독하게 가지세요. 남편이 불쌍하다고 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이유가 남편이 너무 효자이기 때문인데 시어머니 탓만 하지 말고 남편을 탓하십시오. 부인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바보 천치 같은 남편. 정말 우라통이 터지네. 저희 신랑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마누라는 나 하나 보고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 그런 마누라를 지켜주지 못하는 놈은 사내도 아니다. 물론 이 말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죠. 어떨 땐 친구들한테도 침튀기며 열변을 토합니다. 맞습니다. 님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을 뭘 믿고 삽니까? 착하다고요? 모자른 겁니다. 등골이 섬찟해지는 느낌이네요. 님 4년 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님에 대해 중간 역할, 즉 님에게 시어머니가 퍼붓는 걸 알고 계신 순간부터 막아주셨더라면 좋았을걸. 왜 남편분은 효자라는 이름하에 부모님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셨을까요? 답답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님이 하면 천노할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남편분은 자식이니 당장은 서운해도 내 자식이라 연락하고 내 아들 하실 텐데 남편분 참 너무하십니다. 님이 그렇게 당한 걸 알고 계시고 3일간 멍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끝인가요? 효자라도 아닌 건 아니죠. 막말로 부모님이 남의 물건 훔칠 때 도와드리는 게 효도라면 그게 효도입니까? 남편분은 효도라는 이름하에 방관하신 거며 님을 방치한 겁니다. 님도 친정부모님에게 귀한 딸이며 자식인데 참으로 어찌 저런 몰상식한 말을 하셨는지. 힘내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더 좋은 날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저 역시 시댁이랑 3년 발길 끊고 살고 있다 얼마 전에 다시 왕래가 되었어요. 근데 예전만큼 힘들진 않아요. 우리 남편이 제 편이니깐요. 우리 신랑 자기 가정이 더 귀하다네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 제일 아껴줄 사람도 저라고요. 그렇다고 부모님을 싫어하진 않아요. 어쨌든 낳아서 이만큼 길러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런데 자기가 잘 살아야 그게 진정한 효도라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부모님 뜻대로 한다고 그게 얼만큼 효도겠어요. 언젠가 어느 한쪽은 힘들어서 나가 떨어질 텐데 우리 신랑이 그래요. 어느 누가 며느리 되어도 이렇게 힘들었을 거래요. 그런데 너니까 이렇게 참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미안하답니다. 정말 진정한 효도가 뭘까요? 그러게 말이야. 근데